휴대폰에서 은행 앱 알림이 울렸을 때 나는 이번 달 가계부를 정리하고 있었다. 무심코 집어들어 확인한 것은 은행의 입금 알림 메시지였다. 길게 늘어선 숫자들을 확인하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다. 곧이어 북소리처럼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무려 200만 원이었다. 남편 박지훈 씨 회사의 성과급이 입금된 것이다. 엄청난 기쁨에 순간 머리가 아찔해졌다. 나는 휴대폰을 쥔 채 소파에서 벌떡 뛰어오를 뻔했다. 우리는 이 돈을 너무나 오랫동안 기다려왔다. 지훈 씨는 예전부터 올해 회사 실적이 좋아서 성과급이 꽤 짭짤할 거라고 말했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을 줄은 몰랐다. 200만 원이라니 이건 우리 같은 작은 가구의 거의 2년치 수입에 맞먹는 돈이었다. 나는 즉시 이 돈으로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수많은 가능성을 떠올렸다. 이제는 자잘한 고장이 잦은 낡은 차를 바꿀 때가 되었다. 지훈 씨도 출퇴근길이 훨씬 편안해질 것이다. 아니면 지금 사는 이 아파트의 대출금을 일부 조기 상환할 수도 있다. 그러면 부담이 훨씬 줄어들 것이다. 아이를 갖기 위한 준비 자금으로 저축할 수도 있었다. 나와 지훈 씨는 결혼 3년 차였지만 경제적 기반이 아직 탄탄하지 않다는 생각에 선뜻 아이를 가질 엄두를 내지 못했다. 이 돈은 그야말로 가뭄의 단비와도 같았다. 나는 이 벅찬 기쁨을 지훈 씨와 나누고 싶어 견딜 수가 없었다. 전화를 걸자 신호음이 몇 번 울린 후에야 그가 받았다. 배경이 조금 시끄러웠다. 지훈 씨, 돈 들어왔어. 200만 원. 흥분해서 소리쳤지만 전화기 너머 지훈 씨의 목소리는 내 예상만큼 기뻐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알아채기 힘든 망설임이 섞여 있었다. 아, 들어왔구나. 다행이네. 나 지금 좀 바빠서 저녁에 집에 가서 얘기하자. 내가 다시 입을 떼기도 전에 그는 서둘러 전화를 끊었다. 휴대폰을 쥔 채 나는 마음속에 스쳐가는 이상한 기분을 느꼈다. 지훈 씨의 반응이 너무 냉담한 것 아닌가? 정말 너무 바쁜가 보지. 나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아마 동료들에게 둘러싸여 길게 통화하기 불편했을 것이다. 마음속의 이질감을 억누르며 나는 저녁에 맛있는 음식을 몇 가지 해서 지훈 씨와 제대로 축하해야겠다고 즐겁게 계획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돈의 용도를 꼼꼼하게 계획해야지. 메모장에 메뉴를 적고 있을 때 시어머니 김순자 여사의 전화가 걸려왔다. 평소 시어머니는 이 시간에 내게 전화를 거는 일이 거의 없었다. 나는 조금 의아해하며 전화를 받았다. 어머님, 무슨 일 있으세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전화기 너머로 유난히 상냥하게 들렸다. 심지어 과할 정도로 다정했다. 세아가 집에 있니? 지훈이 성과급 들어왔다며? 방금 우리 지민이한테 물어봤더니 형이 자기들한테 얘기했었다고 하더라고. 요 며칠 안에 들어올 거라고. 지민은 나의 시동생 박지민이다. 지훈 씨보다 6, 7살 어리고 아직 대학교 3학년이다. 시어머니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막내 아들이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네, 어머님, 방금 입금됐어요. 막 지훈 씨한테 말하려던 참이었어요. 소식이 정말 빠르시네요. 시어머니는 전화기 너머에서 하하 웃었다. 들어왔으면 됐지. 됐어. 이게 얼마나 큰 경사니. 너희 둘 다 지난 몇 년간 고생 많았잖니. 저녁에 엄마가 가서 내 솜씨 좀 발휘해 줄게. 우리 가족 다 같이 모여서 기분 좋게 축하하자. 시어머니가 직접 우리 집에 와서 저녁을 해주시겠다고 제안하다니 이건 해가 서쪽에서 뜰 일이었다. 시어머니는 늘 막내 아들을 편애했고 우리에게는 무언가를 받으려 할 때가 많았지. 이렇게 먼저 관심을 보이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마음속에 그 이상한 느낌이 다시 떠올랐다. 하지만 나는 입으로는 애써 대답했다. 네, 어머님, 그럼 고생스러우시겠어요? 제가 뭐 준비할 거 있을까요? 아니, 너도 하루 종일 힘들었을 텐데 쉬고 있어. 엄마가 장 봐서 갈게. 시어머니는 만족스러운 듯 전화를 끊었다. 전화를 끊고 창가로 걸어가 아래를 내려다봤다. 초여름의 저녁, 하늘은 아직 밝았다. 아파트 단지에는 벌써 산책하는 사람들이 보였다.
거액의 입금으로 햇살처럼 밝았던 내 기분은 남편의 냉담함과 시어머니의 비정상적인 열정 때문에 옅은 그늘에 가려졌다. 어딘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구체적으로 꼬집어 말할 수는 없었다. 어쩌면 정말 내가 너무 예민한 것일지도 모른다. 어쨌든 돈은 이미 우리 부부의 공동 계좌에 안전하게 들어와 있지 않은가. 설마 날개가 돋쳐 날아가기라도 하겠는가. 나는 심호흡을 하며 이 알 수 없는 걱정을 떨쳐내려 했었다. 부엌으로 돌아서서 정리를 시작하며 시어머니와 지훈 씨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다만 이전처럼 미래에 대한 순수한 기대감은 조금 빛이 바랜 듯했다. 마음 한구석이 불안하게 매달려 있었다. 시어머니 김순자 여사는 정말로 장을 한가득 봐서 오셨다. 문을 열자마자 얼굴에 주름이 한데 모일 정도로 환하게 웃으셨다. 그 뜨거운 열정이 낯설고 어색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곧장 부엌으로 들어가며 중얼거렸다. 세아가, 넌 쉬고 있어. 오늘은 엄마가 솜씨 좀 보여줄게. 지훈이랑 동생들 다 내가 만든 돼지갈비찜을 제일 좋아하거든. 박지훈 씨는 어머니의 뒤를 따라 문으로 들어왔다. 얼굴이 창백했고 시선은 불안하게 흔들리며 나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다. 내가 그의 서류 가방을 받아들며 나지막이 물었다. 왜 그래? 안색이 왜 이렇게 안 좋아? 회사에서 안 좋은 일 있었어? 그는 얼버무리며 대답했다. 응, 좀 피곤해서. 그러고는 소파에 몸을 던지고 휴대폰을 아무렇게나 넘기기 시작했다. 명백히 무언가를 피하고 있었다. 내 마음속의 불안감은 점점 더 커졌다. 이건 너무 이상했다. 평소 지훈 씨의 성격대로라면 이렇게 큰 돈을 받았으니 처음 통화 때 불편했다 하더라도 집에 와서는 벌써 나를 안고 빙빙 돌며 돈을 어떻게 쓸지 신나게 의논했어야 했다. 그런데 지금 그는 서리를 맞은 가지처럼 축 늘어져 있었다. 시어머니는 부엌에서 땡그랑 소리를 내며 바쁘게 움직이면서도 소리치는 것을 잊지 않았다. 지훈아, 동생한테 전화해서 어디쯤인지 물어봐라. 오늘 우리 집 경사인데 꼭 와야지. 지훈 씨는 힘없이 대답하고는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말투는 조금 다급했다. 지민아, 어디야? 엄마가 밥 다 해놨는데. 뭐라고? 친구들이랑 저녁 먹었다고? 그럼 잠깐 들렀다 가도 되잖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전화는 끊긴 게 분명했다. 지훈 씨는 멋쩍게 휴대폰을 내려놓고 부엌 쪽을 향해 말했다. 엄마, 지민이 동기들이랑 모임 있어서 못 온대요. 시어머니는 주걱을 든 채 부엌에서 나왔다. 얼굴에 실망감이 스쳤지만 이내 기묘한 약간의 더위함과 신비로움을 띤 표정으로 바뀌었다. 이 녀석 참 살라살러. 못 오면 못 오는 거지. 젊은 애들은 자기들 세상이 있는 거니까 먹고 싶은 대로 먹으라지. 그날 저녁 식사는 내게 가시방석 같았다. 시어머니는 계속 지훈 씨에게 반찬을 집어주며 우리 아들 고생 많았네. 이제 다 잘 될 거야 라고 말했지만 그 돈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지훈 씨는 계속 고개만 숙이고 밥을 먹으며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내가 몇 번이나 돈 계획에 대한 화제를 꺼내려 했지만 번번이 시어머니가 다른 말로 화제를 돌려버렸다. 이 기묘한 분위기는 식사가 끝날 때까지 계속되었다. 시어머니는 설거지까지 자청해서 하고 한참을 더 앉아 있다가 만족스러운 얼굴로 돌아갔다. 떠나기 전에는 지훈 씨의 어깨를 특별히 두드리며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냈다. 시어머니를 배웅하고 문을 닫자 집 안에는 나와 박지훈 씨 단둘만 남았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의 앞으로 다가가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박지훈 씨, 도대체 왜 이래? 그 돈 무슨 문제 있는 거야? 지훈 씨의 몸이 확 굳었다. 고개는 더 깊이 숙여졌다. 목소리는 모기 소리처럼 웅얼거렸다. 아니, 아무 문제 없어. 돈은 들어왔잖아. 들어오긴 들어왔지. 하지만 당신이랑 어머님 반응이 너무 이상하잖아. 나는 휴대폰을 꺼내 은행 앱을 열었다. 우리 지금 당장 이 돈을 어떻게 쓸지 제대로 얘기해. 일단 내역부터 확인해 볼게. 나는 익숙하게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계좌 상세 내역을 열었다. 최신 거래 기록이
화면에 완전히 나타났을 때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피가 순간 머리 꼭대기까지 솟았다가 순식간에 빠져나가며 손발이 차갑게 식었다. 계좌 잔액은 내가 오후에 봤던 200만 원이 아니라 고작 120만 원 남짓이었다. 200만 원 입금 기록 바로 아래에 유난히 눈에 띄는 이체 기록이 있었다. 이체 출금 100만 원. 수취인 김순자. 이체 시간 오늘 오후 3시경. 성과급이 입금된 지 불과 1시간 남짓 지난 후였다. 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뜨고 휴대폰 화면을 박지훈 씨 코앞까지 들이밀었다. 극도의 충격과 분노로 목소리가 떨렸다. 박지훈 씨, 이게 어떻게 된 거야? 100만 원. 어머님이 가져가신 거야? 당신이 동의한 거야? 지훈 씨는 뜨거운 것에 댄 것처럼 움찔 뒤로 물러섰다.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고 입술을 파르르 떨며 한참 동안 제대로 된 문장을 말하지 못했다. 우리 엄마가 지민이 때문에. 그의 한심한 모습을 보니 내 마음속의 불길이 확 하고 치솟았다. 모든 의심과 불안이 이 순간에 사실로 확인되었다. 나는 휴대폰을 그의 얼굴에 던져버리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며 최대한 목소리를 침착하게 유지하려 애썼다. 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얼음 조각 같았다. 지민이가 어쨌는데 똑바로 말해. 박지훈 씨, 오늘 나한테 제대로 설명하지 않으면 이 일 그냥 안 넘어가. 지훈 씨는 내 모습에 겁을 먹고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고 괴로운 듯 주저앉았다.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은주야 제발 나 좀 그만 몰아붙여. 엄마가 오후에 나 찾아왔었어. 지민이가 학교에서 여자친구를 사귀었는데 집이 엄청 부자래. 근데 차가 없어서 졸업 후에 미래가 없을까봐 걱정된다고 했다나 봐. 엄마가 동생이 그런 서러움을 겪게 할 수는 없다고 당장 차를 한 대 사서 길을 살려줘야 한다고 하셨어. 그냥 빌려주는 거라고. 나중에 지민이가 취직하면 우리한테 갚을 거라고. 빌려준다고? 말 한마디 없이 돈이 입금되자마자 100만 원을 가져간 게 빌려준 거라고? 나는 기가 막혀 온몸이 떨렸다. 무슨 차를 사는데 100만 원이 필요해. 박지민은 그냥 학생이잖아. 포르쉐라도 몰고 등교하려는 거야? 내 마지막 말은 거의 고함에 가까웠다. 박지훈 씨가 갑자기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경악과 혼란이 가득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표정은 내가 맞췄다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었다. 이 순간 내 마음은 차갑게 가라앉았다. 마치 얼음 동굴에 빠진 것 같았다. 내가 너무 예민했던 게 아니었다. 오히려 내가 그들의 최저선을 너무 높게 생각했던 것이다. 나는 그들이 기껏해야 돈을 좀 달라고 조를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렇게 소째로 들고 갈 줄은, 그것도 이렇게 뻔뻔하고 당당하게 나올 줄은 몰랐다. 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타조처럼 머리를 파묻은 박지훈 씨를 바라보았다. 거대한 실망감과 역겨움이 치밀어 올랐다. 이게 내가 결혼한 남자였다. 평소에는 괜찮아 보였는데 자기 엄마와 동생 일만 얽히면 원칙도 책임감도 없이 무너지는 남자. 그는 이 돈이 우리 작은 가정에 어떤 의미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이런 강도 같은 행위를 방관하고 심지어 협조까지 했다. 나는 더 이상 울거나 따지지 않았다. 잠자는 척하는 사람에게는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다. 나는 그를 차갑게 바라보며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다. 박지훈 씨, 당신네 집 정말 대단하다. 말을 마친 나는 침실로 들어가 쾅 하고 문을 닫았다. 그와 그가 벌이니 엉망진창인 상황을 완전히 차단했다. 차가운 문의 등을 기댄 채 나는 눈을 감았다. 가슴이 격렬하게 오르내렸다. 분노와 배신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하지만 이런 감정들보다 더 강렬한 것은 전례 없이 차가운 깨달음이었다. 울고불고 매달리는 것, 그건 그저 내가 약하고 만만해 보이게 할 뿐이다. 적당히 달래면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게 만들 것이다. 이번에 그들이 건드린 것은
단순히 돈이 아니었다. 그건 나의 최저선이었고 이 가정에 대한 나의 모든 신뢰와 기대였다. 그들이 이렇게 무정하게 나왔으니 나 역시 무정하게 굴 수밖에. 그 100만 원, 그리고 그들 가족의 뻔뻔한 얼굴, 나는 똑똑히 기억할 것이다. 이 일은 절대로 이렇게 끝나지 않을 것이다. 차가워진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의 생각이 미친 듯이 자라나기 시작했다. 그날 밤 나는 거의 눈을 붙이지 못했다. 박지훈 씨는 거실 소파에서 웅크리고 밤을 새웠고 감이 들어오지 못했다. 우리 사이에는 문 하나가 놓여 있었지만 마치 다른 세계처럼 느껴졌다. 분노가 용암처럼 가슴속에서 들끓었지만 그보다 더 강렬한 것은 얼음장 같은 냉정함이었다. 울고 소리쳐봤자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그저 저 가족에게 내가 만만한 사람이라는 인상만 줄 뿐이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처럼 일어나 씻고 심지어 간단한 아침 식사까지 챙겨 먹었다. 박지훈 씨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온 얼굴로 조심스럽게 나를 쳐다보며 입술을 달싹였다. 무슨 말을 하려는 것 같았지만 나는 그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다. 가방을 들고 바로 출근해버렸다. 하루 종일 나는 억지로 일에 몰두하며 그 거지 같은 일들이 업무 효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했다. 하지만 휴대폰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다. 박지훈 씨는 메시지 한 통 보내지 않았고 시어머니 김순자 여사는 말할 것도 없었다. 그들은 내가 며칠 조용히 있다가 화가 풀리면 이 일이 그냥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는 걸까? 저녁 퇴근 시간 붐비는 지하철 안에서 갑자기 휴대폰이 딩동댕동 울려댔다. 우리의 소위 행복한 가족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이었다. 평소 이 단톡방은 죽은 듯이 조용했고 시어머니가 가끔 건강 관련 가짜뉴스를 공유하는 것 외에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나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으며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뻣뻣해진 손가락으로 카카오톡을 열었다. 최신 메시지는 시어머니 김순자 여사가 보낸 것이었다. 연속으로 올라온 여러 장의 사진. 첫 번째 사진은 내 시동생 박지민이 누가 봐도 새것인 명품 트레이닝복을 입고 머리에는 기름을 발라 반짝거리게 빗어 넘긴 채 유려한 곡선에 눈에 띄는 색깔을 한 스포츠카 보닛에 비스듬히 기댄 모습이었다. 입을 활짝 벌리고 웃는 모습이 그야말로 봄바람 난 듯 더위만만했다. 그 차, 내가 차에 아무리 문외한이라도 저 엠블럼은 알 수 있었다. 포르쉐였다. 두 번째 사진은 박지민이 운전석에 앉아 한 손으로 핸들을 잡고 일부러 멋진 척 포즈를 취한 모습이었다. 세 번째 사진은 차량 내부 사진이었다. 정교한 계기판과 센터페시아가 차가운 빛을 발하고 있었다. 사진 아래에는 시어머니가 보낸 음성 메시지가 이어졌다. 나는 그것을 눌렀다. 그녀의 감출 수 없는 과시욕과 기쁨이 섞인 날카로운 목소리가 시끄러운 지하철 객실 안에서 울려 퍼졌다. 유난히 귀에 거슬렸다. 아이고, 우리 막내 아들. 이 차가 너한테 정말 잘 어울린다. 너무 멋져서 엄마가 보기만 해도 좋네. IT 전체, 우리 지민이 새 차 좀 봐요. 어때요? 폼 나죠? 휴대폰을 쥔 내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다. 피가 머리로 핑하고 쏠렸다. 주변의 지하철 소음이 순간 멀어지는 것 같았고 귓가에는 시어머니의 역겨운 목소리만 맴돌았다. 곧이어 시어머니는 나를 따로 태그해서 더 긴 음성 메시지를 보냈다. 말투에는 노골적인 더위함과 거의 도발에 가까운 뉘앙스가 가득했다. 세아가 봤니? 이게 어제 그 돈으로 산 거야. 100만 원이 딱 계약금으로 맞더라. 나머지는 지민이가 천천히 갚으면 되고 지훈이가 형 노릇 한번 제대로 했네. 동생 챙길 줄도 알고. 내가 말하는데 이 차 몰고 나가면 얼마나 폼나는지 알아? 지민이 여자친구 집에서도 보고 나면 아무 말 못할걸. 우리 막내 아들 포르쉐 받았니? 마음에 드니? 하하하. 우리 막내 아들 포르쉐 받았니? 이 말은 독을 바른 비수처럼 내 심장에 깊숙이 밝혔다. 그 100만 원은 빌려준 게 아니었다. 준 것이었다. 길을 살려주기 위한 게 아니라 포르쉐 계약금을 내준 것이었다.
그들은 미안해하기는커녕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고, 심지어 나에게 자신들의 전리품을 과시하고 싶어 안달이 나 있었다. 나는 화면 속 눈부신 포르쉐와 박지민의 정신 나간 얼굴, 그리고 시어머니의 귀에 거슬리는 음성 메시지들을 뚫어져라 쳐다봤다. 박지훈 씨는 계속 침묵을 지키며 단톡방에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는 묵인했다. 어쩌면 그 역시 동생에게 이 차를 사준 것이 제대로 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가슴 속의 차가운 분노가 마침내 극에 달해 타오르기 시작했다. 이 집에 대해, 박지훈 씨에 대해 아직 남아있던 한 가닥의 환상이 이 순간 완전히 제가 되어버렸다. 좋아, 아주 좋아. 너희들이 그렇게 무정하게 나온다면 나 역시 무정하게 굴 수밖에. 너희들이 그렇게 체면과 돈, 그리고 막내 아들을 중시한다면 내가 진짜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이 뭔지, 후회막급이 뭔지 똑똑히 보여주마. 집을 판다. 이 생각은 더 이상 막연한 충동이 아니었다. 명확하고 확고한 목표가 되었다. 그 아파트는 내가 결혼하기 전에 우리 부모님이 거의 전 재산을 털어 사주신 것이었고 내 이름으로만 등기되어 있었다. 원래는 부부 공동의 보금자리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보니 그건 나 강은주 한 사람만의 퇴로이자 무기였다. 너희들이 100만 원을 가져갔다고? 그럼 내가 아파트 한 채를 팔아넘기는 걸 보여주지. 나 강은주의 것을 건드리면 100배, 1000배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똑똑히 알게 해주겠다. 나는 심호흡을 하며 격렬하게 뛰는 심장을 진정시키려 애썼다. 단톡방에는 아무런 답장도 하지 않았고 어떤 이상한 기색도 보이지 않았다. 나는 그저 묵묵히 시어머니의 그 과시하는 음성 메시지들을 텍스트로 변환하고 사진들과 함께 캡처해서 저장했다. 이것들은 증거다. 나중에 쓸모가 있을지도 모른다. 이 모든 것을 마친 후 나는 단톡방 알림을 껐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계속해서 지하철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광고판을 바라봤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이 순간부터 이 집에 대해 아직 환상을 품고 있던 강은주는 죽었다. 그 대신 그들 모두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결심한 복수자가 태어났다. 그 소위 집이라는 곳에 돌아오니 박지훈 씨는 놀랍게도 저녁밥을 차려놓고 있었다. 얼굴에는 조심스러운 아첨이 가득했다. 그는 아마 하룻밤이 지나면 내 화가 좀 풀릴 거라고 생각했나 보다. 나는 그를 쳐다보지도 식탁 위의 음식을 쳐다보지도 않고 곧장 침실로 들어가 문을 잠가버렸다. 지금은 그와 같은 공간에 있는 것조차 숨이 막혔다. 나는 냉정해져야 했고 계획을 세워야 했다. 집을 파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 필요하고 그들 모두에게 들키지 않고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주소록을 뒤졌다.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은 오랫동안 공인중개사로 일해왔고 일 처리가 깔끔하며 입이 무거운 내 절친 최유진이었다.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나는 바로 입을 열었다. 내 목소리는 나 자신도 놀랄 정도로 평온했다. 유진아, 나야. 지금 당장 네가 좀 도와줘야 할 일이 있어. 빠르고 비밀스럽게. 전화기 너머 유진이는 내 비정상적으로 차분한 목소리를 듣고 즉시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눈치챘다. 은주야,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이상해. 나는 전화로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다. 그저 박지훈 씨 가족과 돌이킬 수 없는 갈등이 생겼고 지금 사는 집을 팔아 이 관계를 단칼에 정리하기로 결심했다고 간단히 말했다. 이 일을 가장 빠르고 비밀스럽게 처리하기 위해 전문가인 그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유진이는 나의 오랜 절친이고 성격이 화끈하며 일 처리가 단호했다. 내 말투를 듣자마자 두말 없이 승낙했다. 알았어. 주소는 아니까 걱정 마. 나한테 맡겨. 마침 내 손에 현금으로 바로 살 수 있는 성실한 매수자들이 몇 명 있어. 내일 바로 핑계대고 사람들 데리고 집 보러 갈게. 너는 협조만 해. 전화를 끊자 마음이 조금 놓였다. 유진이가 도와준다면 일은 절반은 성공한 셈이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평정심을 유지하고 그들의 의심을 사지 않는 것이다. 문 밖에서는 박지훈 씨가
여전히 헛되이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목소리에는 애원이 섞여 있었다. 은주야, 문 좀 열어줘. 우리 제대로 얘기 좀 하자. 응?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먹었잖아. 네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여놨는데 얘기?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 무슨 할 얘기가 남았단 말인가? 그가 어떻게 자기 엄마와 합심해서 나를 속였는지? 그 포르쉐가 얼마나 멋진지? 나는 냉소하며 아예 이어폰을 꼈다. 음악으로 바깥의 모든 역겨운 소리를 차단했다. 이제 그가 만든 음식, 그가 하는 모든 말 한마디가 위선적으로 느껴졌다. 그날 밤 나는 이상할 정도로 깊이 잠들었다. 마치 가족 단톡방의 과실을 본 순간 모든 망설임과 나약함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 같았다. 다음 날은 토요일이었다. 나는 아침 일찍 일어나 꼼꼼하게 화장을 해서 눈가의 피곤함을 가리고 정신 차린 모습으로 보이게 했다. 침실 문을 열자 박지훈 씨는 예상대로 소파에서 웅크린 채 밤을 샌 듯 초췌한 모습이었다. 내가 나오는 것을 보자 그는 즉시 일어서며 아첨하는 미소를 지었다. 은주야, 일어났어? 아침 뭐 먹고 싶어? 내가 사올게. 됐어. 나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고 곧장 화장실로 들어가 씻었다. 그리고 거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청소를 하려는 게 아니었다. 내 소유물 중에서 비교적 값나가거나 기념적인 의미가 있는 것들을 목적을 가지고 정리하기 시작했다. 내 보석함, 노트북, 중요한 증명서와 서류들, 몇 권의 소중한 앨범, 그리고 부모님이 주신 혼수품들. 나는 능숙하게 그것들을 포장해서 여러 개의 큰 상자에 담았다. 박지훈 씨는 내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내 행동을 지켜봤다. 그의 얼굴은 점점 하얗게 질려갔다. 목소리가 떨렸다. 은주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사 가려고? 나는 손을 멈추고 마침내 그를 똑바로 쳐다봤다. 말투는 평온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정리 좀 하는 거야. 밖에 꺼내놓으니까 먼지가 쌓여서. 어설픈 변명이었지만 우리는 서로 속내를 잘 알고 있었다. 그가 입을 열어 무언가 더 말하려 할 때 내 휴대폰이 때맞춰 울렸다. 유진이었다. 그녀는 일 처리가 정말 빨랐다. 벌써 아파트 아래에 와 있었고 인테리어 디자인 조사를 하러 온 친구라는 사람 2명도 데리고 왔다. 전화를 끊고 박지훈 씨에게 말했다. 유진이랑 친구들이 잠깐 들르기로 했어. 할 얘기가 좀 있어서. 당신 할 일 없으면 밖에 나가서 좀 돌다 오든지 아니면 방에 들어가 있어. 우리 방해하지 말고. 박지훈 씨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나를 쳐다봤지만 내 차가운 시선에 결국 아무 말도 못하고 그럼 나 방에 들어가 있을게라고 중얼거리며 작은 방으로 숨어 들어갔다. 유진이는 남자 1명, 여자 1명을 데리고 올라왔다. 연기가 아주 자연스러웠다. 문에 들어서자마자 웃으며 실례합니다라고 말하고는 진지하게 집 구조와 채광을 살피고 치수를 재기 시작했다. 입으로는 전문 용어를 섞어 말했다. 나는 그녀에게 맞춰 집의 상황을 설명했다. 진짜 매수자는 명확히 말하지 않았지만 눈빛의 만족감은 숨길 수 없었다. 이 집은 위치도 좋고 구조도 반듯하며 인테리어도 내가 당시 신경 써서 한 것이라 거의 새 집처럼 관리되어 있었다. 모든 과정 동안 박지훈 씨는 작은 방에서 감히 나오지 못했다. 어쩌면 그는 아직도 이것이 내 친구의 평범한 방문이라고 순진하게 믿고 있을지도 모른다. 혹은 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어 계속 회피하고 있는 것일지도. 유진이 일행은 30분도 채 안 되어 떠났다. 떠나기 전 그녀는 내게 조용히 오케이 사인을 보내며 입모양으로 가능성 있음 연락 기다려라고 말했다. 나는 마음속으로 확신이 섰다. 그들을 보내고 문을 닫자마자 작은 방 문이 열렸다. 박지훈 씨가 고개를 내밀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갔어? 나는 그를 무시하고 계속 내 물건을 정리했다. 그는 머뭇거리며 내 곁으로 다가와 한참을 침묵하다가 마침내 용기를 낸 듯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은주야, 어제 단톡방 메시지 봤지? 엄마는 그냥 너무 기뻐서 말을 함부로 하신 거야. 지민이 그 차, 사실 그 돈 다 쓴 것도 아니고
대출도 꽤 많이 받았어. 나는 갑자기 동작을 멈추고 고개를 돌려 그를 쳐다봤다. 시선이 얼음 송곳 같았다. 그래서 박지훈 씨, 무슨 말이 하고 싶은데? 우리 집이 100만 원 계약금만 써서 아주 절약했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야? 아니면 네 엄마가 솔직해서 네 동생이 출세해서 칭찬해달라는 거야? 박지훈 씨는 내 시선에 겁을 먹고 반걸음 뒤로 물러섰다.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르며 말을 더듬었다. 아니, 내 말은 그게 아니라 돈은 나중에 지민이가 취직하면 갚을 거라고. 우린 한 가족이잖아. 한 가족? 내가 그의 말을 끊었다.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뼛속까지 시린 한기가 담겨 있었다. 박지훈 씨, 양심의 손을 얹고 말해봐. 어제 돈이 이체된 순간부터 오늘 내 엄마가 단톡방에서 자랑할 때까지 너는 나한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했어? 나를 위해 나서서 한마디라도 해준 적 있냐고? 없어. 너는 숨기만 했고 내 엄마와 동생을 위해 변명만 늘어놓았지. 내 마음속에서는 내 엄마와 동생만이 한 가족이고 나 강은주는 그냥 남이야. 마음대로 휘둘러도 되는 봉이라고. 아니야, 은주야. 난 널 사랑해. 넌 내 아내잖아. 박지훈 씨는 다급해져 눈시울이 붉어졌다. 손을 뻗어 나를 잡으려 했다. 나는 그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문을 가리켰다. 꺼져. 그 더러운 손으로 나 만지지 마. 박지훈 씨, 내가 말하는데 이 일 그냥 안 끝나. 너희 집이 저지른 짓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넘어갈 생각 마. 어쩌면 내 눈빛이 너무 살기등등했거나 어쩌면 이 일의 심각성이 그의 상상을 초월했다는 것을 마침내 깨달았기 때문일까? 박지훈 씨는 완전히 패닉에 빠졌다. 그는 털썩 소리를 내며 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두 손으로 내 다리를 붙잡고 울기 시작했다. 은주야,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제발 이러지 마. 나 너 없으면 안 돼. 내가 엄마한테 가서 말할게. 돈 다시 받아올게. 우리 그 차 환불하자. 응? 제발 부탁이야. 바닥에 무릎 꿇고 눈물 콧물을 흘리는 그의 모습을 보며 내 마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오직 끝없는 조롱과 역겨움 뿐이었다. 진작에 뭘 했던가. 돈이 이체될 때는 무릎 꿇지 않았고 엄마가 자랑할 때도 무릎 꿇지 않았다. 이제 완전히 통제불능이 될 것 같으니 무릎을 꿇는다. 늦었다. 나는 힘껏 내 다리를 빼내고 그를 내려다봤다. 마치 쓰레기 더미를 보는 것 같았다. 박지훈 씨, 지금 내 모습 정말 한심하다. 그 눈물 거두고 내 엄마랑 동생한테 가서나 울어. 말을 마친 나는 더 이상 그 역겨운 얼굴을 쳐다보지 않았다. 정리한 상자 하나를 들고 침실로 들어가 다시 한번 그를 차단했다. 문 밖에서 그의 억눌린 절망적인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이번에 내 마음은 돌처럼 단단했다. 악어의 눈물은 나를 속일 수 없다. 복수의 계획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박지훈 씨의 문밖 울음소리는 점점 잦아들어 억눌리고 간헐적인 흐느낌으로 변했다. 나는 문에 기댄 채 눈을 감았다. 내 마음속에 얼음벌 파는 녹을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그의 눈물, 그의 무릎 꿇음은 이 순간 내 눈에는 값싸고 우스꽝스러운 연극에 불과했다. 이 쇼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나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그 자신을 위한 것인가? 가련한 심리적 위안을 얻기 위함인가? 나는 심호흡을 하고 더 이상 바깥의 움직임에 신경 쓰지 않았다. 지금은 마음이 약해질 때가 아니다. 마음이 약해지는 것은 그들을 용납하는 것이고 나 자신에게 잔인한 짓이다. 나는 창가로 가서 다시 유진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유진아, 상황이 생각보다 더 심각해. 나는 박지훈 씨가 무릎 꿇고 애원한 일을 아무런 감정의 동요 없이 이야기했다. 그래서 집 파는 일 더 서둘러야 해. 그들이 정신 차리고 방해할 방법을 찾을까봐 걱정돼. 전화기 너머 유진이는 욕설을 한마디 내뱉고는 단호하게 말했다. 알았어, 걱정 마. 내가 오늘 오후에 바로 계약서 들고 갈게. 매수자 쪽이랑은 이미 대충 얘기 끝냈어. 전액 현금이고 시세보다 조금 낮지만 일주일 안에 집 비우고 인도해주는 조건이야. 아이 입학 문제 때문에 급하대. 내 생각엔 이 조건 괜찮은 것 같아.
단칼에 끝내자. 일주일. 나는 잠시 생각했다. 시간이 정말 촉박했지만 내게는 딱 좋았다. 길게 끌수록 변수가 많아진다. 좋아. 그 조건으로 해. 오후에 와. 계약서 쓰자. 알았어. 너는 마음 단단히 먹고 있어. 도착하면 전화할게. 유진이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목소리를 낮췄다. 그 쓰레기 같은 놈이 혹시라도 너 막으면 나한테 말해. 내 남자친구 데리고 갈 테니까. 나는 마음속으로 살짝 온기를 느꼈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역시 친구밖에 없. 괜찮아. 내가 처리할 수 있어. 그럴 담력도 없는 놈이야. 전화를 끊고 나는 가져갈 물건들을 더 꼼꼼하게 정리하기 시작했다. 옷, 신발, 화장품, 책, 모든 내 개인적인 물품들을 가져갈 것이다. 이 집은 이제 내가 미련을 가질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오후에 유진이가 약속대로 왔다. 혼자가 아니었다. 정장을 입은 똑 부러져 보이는 중개인 2명과 두툼한 계약서를 함께 가져왔다. 박지훈 씨는 인기척을 듣고 작은 방에서 나왔다. 이 광경을 보고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다. 입술을 파르르 떨며 무슨 말을 하려 했지만 유진이는 그에게 입을 열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 매서운 눈초리로 그를 쏘아보며 거부할 수 없는 강한 어조로 말했다. 박지훈 씨, 우리 은주랑 중요한 얘기 좀 할게요. 잠시 비켜주시죠. 그러고는 나에게 안방으로 같이 들어가자는 신호를 보냈다. 박지훈 씨는 나무 기둥처럼 거실에 서서 우리가 안방문을 닫는 것을 멍하니 쳐다보기만 할 뿐 숨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했다. 나는 그가 지금 얼마나 불안하고 무력할지 상상할 수 있었다. 안방에서 유진이는 빠르게 계약서 조항들을 설명해줬다. 가격은 확실히 시세보다 0만 원 정도 낮았지만 전액 현금 지급의 일주일 내 인도 조건은 급히 집을 처분하려는 내게는 최선의 선택이었다. 나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펜을 들어 매도인 칸에 내 이름을 썼다. 강은주. 펜 끝이 종이를 스치며 사각사각 소리를 냈다. 마치 지난 3년간의 결혼 생활에 단호한 마침표를 찍는 것 같았다. 지장을 찍는 순간 내 마음은 오히려 평온해졌고 해방감마저 들었다. 좋아. 유진이는 계약서를 챙기며 내 어깨를 두드렸다. 이제 짐 싸고 이사하는 일만 남았네. 일주일이면 충분하겠어? 이사업체 불러줄까? 충분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짐은 별로 없어. 대부분 내 개인 물품들이고 가구랑 가전제품은 대부분 집주인 거거나 낡아서 필요 없어. 이 집은 원래 전세였는데 나중에 부모님이 사서 우리에게 살게 해주신 것이다. 내부 인테리어는 내가 돈을 들여 했지만 가구나 가전은 대부분 낡았거나 박지훈 씨 집에서 대충 가져온 것들이었다. 나는 하나도 가져갈 생각이 없었다. 더러워서. 우리가 안방에서 나왔을 때 박지훈 씨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넋이 나간 듯 텅 빈 눈빛이었다. 유진이는 그를 힐끗 쳐다보고는 차갑게 코웃음을 치며 중개인들을 데리고 떠났다. 문이 닫히자 박지훈 씨는 갑자기 정신을 차린 듯 내 앞으로 달려왔다. 목소리에는 울음과 절망이 섞여 있었다. 은주야, 너 정말 집을 팔았어? 계약서에 사인한 거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여긴 우리 둘의 집이잖아. 집? 나는 그를 차갑게 쳐다봤다. 내 엄마가 그 100만 원을 가져간 순간부터 여긴 더 이상 내 집이 아니었어. 내 집이 어디인지는 내 엄마한테 물어보거나 그 포르쉐 모는 동생한테 물어봐. 하지만 우리 이제 어디서 살아? 박지훈 씨는 안절부절 못했다. 은주야,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다고.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줘. 우리 계약서 다시 받아오자. 위약금은 내가 물게. 내가 돈 빌려서라도 물게. 기회? 나는 마치 세상에서 가장 큰 농담을 들은 것처럼 웃었다. 박지훈 씨, 기회는 내가 줬었어. 돈이 이체되었을 때, 내 엄마가 자랑할 때, 심지어 방금 네가 무릎 꿇었을 때도. 하지만 너는 매번 그들 편에 서는 선택을 했지. 이제 너한테 기회는 없어. 나는 더 이상 그의 붕괴와 앞뒤 안 맞는 애원에 신경 쓰지 않고 박스와 포장재를 주문하기 시작했다. 나는 가장 빠른 속도로
이곳에 있는 나의 모든 흔적을 완전히 지워버릴 것이다. 그들에게 남겨질 것은 텅 빈 껍데기뿐이다. 마치 그들이 내게 남겨준 속이 텅 빈 결혼 생활과 차가운 마음처럼 박지훈 씨는 내가 동요하지 않는 것을 보고 마침내 완전히 무너졌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아이처럼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입으로는 끝났어. 어떡하지를 반복해서 중얼거렸다. 나는 그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짐을 싸는 손길을 조금도 멈추지 않았다. 심지어 그 소리가 좀 시끄럽다고까지 생각했다. 악어의 눈물은 아무리 많이 흘려도 그들의 탐욕과 이기심을 씻어낼 수 없다. 나의 복수는 이제 막 첫걸음을 떼었을 뿐이다. 그리고 이 첫걸음은 이 나약한 남자가 뼈저린 고통을 느끼게 만들었다. 박지훈 씨의 울음소리는 내게 그저 배경 소음처럼 무의미했다. 심지어 좀 시끄럽다고까지 느껴졌다. 그 후 며칠 동안 나는 태엽을 감은 기계처럼 효율적이고 냉정하게 움직였다. 회사에는 집안에 급한 일이 생겼다는 이유로 연차를 냈다. 그리고 미친 듯이 짐을 싸기 시작했다. 옷, 신발, 가방, 화장품, 책, 수집했던 작은 장식품들, 모든 기념적인 사진과 선물들, 내 것이거나 내가 돈 주고 산 모든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꼼꼼하게 포장하고 라벨을 붙였다. 유진이는 평판 좋은 이사 업체를 알아봐 주었고 집을 비우기 전날 오후에 와서 짐을 옮기기로 약속했다. 그녀는 여전사처럼 틈만 나면 와서 짐 싸는 것을 도와주었고 덤으로 가끔 다가와 애원하려는 박지훈 씨를 날카로운 말솜씨로 쏘아붙여 그가 감히 접근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은주야, 이 SKI 세트는 잊지 말고 엄청 비싼 거잖아. 이 앨범은 부모님이 주신 거지? 잘 챙겨, 잘 챙겨. 어휴, 저 인간은 뻔뻔하게 저녁 뭐 먹고 싶냐고 묻네. 그냥 굶어 죽으라지? 유진이가 옆에서 농담을 던져주니 원래는 억압되고 무거웠던 짐 싸는 과정이 통쾌한 복수극처럼 상쾌하게 느껴졌다. 우리 둘은 마치 위대한 비밀 임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투지에 불탔다. 그동안 시어머니 김순자 여사가 몇 번 전화를 걸어왔지만 나는 받지 않았다. 그녀는 행복한 가족 단톡방에 나를 태그하며 한 가족끼리 하루 넘기는 원수는 없다. 지민이가 차를 산 것도 우리 박씨 집안의 자랑인데 형수로서 좀 너그러워져야 한다는 식의 궤변을 늘어놓았다. 나는 그 메시지들을 보며 속으로 냉소했다. 너그러움? 너희들이 내 돈 훔쳐갈 때는 너그러움을 생각이나 했나? 나는 즉시 단톡방 알림을 차단했다. 보지 않는 게 상책이었다. 나는 그들이 아직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아마 내가 그냥 토라져 있고 화가 풀리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박지훈 씨 그 겁쟁이는 아마 자기 엄마에게 집안 얘기를 감히 하지도 못했을 것이다. 집을 비우기 전날 오후 이사업체의 대형 트럭이 약속대로 아파트 아래에 도착했다. 건장한 인부 몇 명이 짐을 옮기기 시작했다. 박지훈 씨는 거실 구석에 서서 내 물건들이 하나씩 옮겨져 집이 점점 텅 비어가는 것을 지켜봤다. 그의 얼굴은 잿빛이었고 눈빛은 절망적이었다. 몇 번이나 앞으로 나와 막으려 했지만 유진이가 매섭게 쏘아보는 바람에 다시 물러섰다. 박지훈 씨, 내가 경고하는데 이 아파트 소유권은 은주 한 사람 거야. 자기 물건 파는 건 당연한 권리라고. 이 상자들의 손 하나라도 댔다간 바로 경찰에 신고해서 사유재산 손괴죄로 고소할 거야. 유진이는 허리에 손을 얹고 기세등등하게 말했다. 박지훈 씨는 척추를 뽑힌 사람처럼 움츠러들어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짐이 거의 다 옮겨져 집이 텅 비었을 때쯤 내 휴대폰이 울렸다. 은행의 거액 입금 알림 메시지였다. 집 한돈 전액이 관련 비용을 제외하고 한 푼도 빠짐없이 내 계좌로 입금되었다. 화면의 긴 숫자를 보며 내 마음은 완전히 안정을 찾았다. 경제적 기반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이제 나는 그들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힘을 가졌다. 나는 잿빛 얼굴의 박지훈 씨 앞으로 다가가 가방에서 미리 인쇄해둔 종이 한 장을 꺼내 그에게 건넸다. 거기에는 단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담인 이 집은 팔렸습니다. 각자 알아서 잘 사세요. 찾지 마세요.
강은주, 이것은 정식 이혼 합의서는 아니었지만 모든 것을 끊어내겠다는 나의 단호한 결심을 보여주기에는 충분했다. 박지훈 씨는 그 종이를 보고 손을 심하게 떨었다. 눈물이 다시 솟아올랐다. 은주야,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해? 우리 정말 끝난 거야? 내 엄마가 그 100만 원을 가져간 순간부터 우리는 끝났어. 나는 그를 평온하게 바라봤다. 눈빛에는 한치의 동요도 없었다. 박지훈 씨, 기억해. 너희들이 먼저 인간이기를 포기했어. 말을 마친 나는 더 이상 그를 쳐다보지 않고 유진이에게 말했다. 유진아, 가자. 유진이는 내 마지막 짐 가방을 들고 경멸의 눈초리로 박지훈 씨를 힐끗 쳐다봤다. 쓰레기. 우리는 한때 나의 수많은 꿈을 담았지만 이제는 폐허만 남은 이 텅 빈 집을 나와 문을 세게 닫았다. 그 쾅하는 소리는 마치 내 3년간의 결혼 생활에 무겁지만 해방적인 마침표를 찍는 것 같았다. 아래층으로 내려와 유진이 차에 타자 나는 길게 숨을 내쉬었다. 차창 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익숙한 거리 풍경을 보며 나는 내가 그 집과의 모든 물리적 연결고리를 내 손으로 끊어냈다는 것을 알았다. 이제 그들이 자신들의 탐욕과 어리석음에 대한 대가를 치를 차례였다. 어디로 갈까? 아저씨, 아주머니 댁으로? 유진이가 운전하며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일단 거기로 가자. 이제부터는 구경만 하면 돼. 나는 이미 상상할 수 있었다. 김순자 여사와 박지민이 새로 산 포르쉐를 타고 신나게 그들의 전리품을 확인하러 혹은 계속해서 나를 훈계하러 왔다가 사람이 없고 문에는 새 집주인의 이름이 붙어 있는 것을 발견하는 장면을. 그 표정, 분명히 볼만할 것이다. 복수의 쾌감이 미세한 전류처럼 내 마음속을 흐르기 시작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친정집에 도착하자 엄마 아빠는 내가 큰 짐 가방들을 들고 온 것을 보고 처음에는 깜짝 놀라셨다. 내가 자초지종을 설명하자 아빠는 화가 나 얼굴이 붉어지셨고 당장 박지훈 씨를 찾아가 따지겠다고 하셨다. 엄마는 눈물을 훔치며 그 집안 사람들이 양심도 없다고 욕하셨다. 오히려 내가 가장 침착한 사람이 되어 그들을 안심시켰다. 엄마, 아빠 그런 사람들 때문에 화내면 손해예요. 집은 이미 팔았고 돈도 받았어요. 걱정 마세요. 오늘부터 저 박 씨 집안이랑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구경이나 하세요. 나는 집 판 돈을 새로 만든 통장에 따로 넣어두고 마음이 완전히 놓였다. 유진이는 이사 정리를 도와주고 내가 괜찮은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안심하고 돌아갔다. 그 후 이틀은 아무 일도 없었다. 나는 휴대폰을 무음으로 해두고 박 씨 집안이나 박지훈 씨로부터 오는 어떤 연락도 의도적으로 보지 않았다. 나는 폭풍 전의 고요함이 가장 억압적이라는 것을 알았다. 나는 심지어 박지훈 씨가 머리 없는 파리처럼 그들의 작은 울타리 안에서 사방팔방 도움을 청하면서도 자기 엄마에게는 사실을 말하지 못하는 곤란한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다. 예상대로 사흘째 되는 날 오후 내 휴대폰이 미친 듯이 진동하기 시작했다. 화면에 뜬 이름은 김순자였다. 올 것이 드디어 왔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통화 버튼을 눌렀다. 귀에 대기도 전에 시어머니의 날카롭고 귀에 거슬리는 화가 머리끝까지 난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거의 휴대폰 스피커를 뚫을 기세였다. 강은주, 이 천하의 몹쓸 년, 배은망덕한 것, 너 어디로 꺼졌어? 지훈이가 너 집 팔았다는데 진짜야? 네가 뭔데 집을 팔아? 거긴 내 아들 집이야. 이 독한 년, 당장 안 돌아와? 그 집 다시 안 찾아오면 너랑 나랑 끝장인 줄 알아. 나는 휴대폰을 귀에서 조금 멀리 뗐다. 그녀의 고함이 잦아들기를 기다렸다가 나른하게 입을 열었다. 내 목소리는 나 자신도 놀랄 정도로 평온했다. 김순자 여사님, 왜 소리를 지르세요? 그 아파트, 등기부등본에 제 이름, 강은주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저희 부모님이 사주신 제 혼전 재산이라고요. 내 집 내가 파는데 당신 허락이라도 받아야 하나요?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말이 막히는 듯했다. 하지만 곧 더 미친 듯한 고함이 터져나왔다. 헛소리 마. 그건 신혼집이야.
내 아들도 3년이나 살았다고. 그건 우리 박씨 집안 재산이야. 네가 뭔데 말 한마디 없이 팔아? 너 밖에서 딴 놈 생긴 거지? 작당하고 우리 집 돈 뜯어내려는 거지? 내가 말하는데 당장 그 돈 내놔. 안 그러면 법원에 고소해서 내 인생 망쳐버릴 테니까. 나는 냉소했다. 고소요? 좋죠. 가서 하세요. 마침 저도 판사님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시어머니가 며느리 동의 없이 아들 부부 공동 예금 100만 원을 빼돌려서 막내 아들 포르쉐 사준 건 이게 도둑질인지 강도질인지. 아, 맞다. 당신 막내 아들 박지민, 포르쉐는 잘 받았대요? 몰아보니까 괜찮아요? 나는 그녀가 단톡방에서 자랑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주었다. 전화기 너머에서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약점을 찔린 듯 했다. 너 헛소리하지 마. 그 돈은 지훈이가 동생한테 쓰라고 동의한 거야. 빌려준 거라고. 빌려준 거. 몰라? 김순자 여사의 목소리는 눈에 띄게 기가 죽어 있었다. 빌려준 거라고요? 차용증은요? 언제 갚는데요? 이자는 어떻게 계산하고요? 온 가족이 작당하고 나를 바보로 만들더니 이제 와서 동쪽 창문 일이 터지니까 적반하장으로 나오시네요. 똑똑히 말해두죠. 집은 이미 팔았고 돈은 한 푼도 안 줄 거예요. 막내 아들이 그렇게 소중하시잖아요. 포르쉐도 있잖아요. 그 포르쉐 모는 귀한 막내 아들한테 자기 엄마랑 형 살 곳이나 찾아보라고 하세요. 강은주, 너 천벌받을 년. 이 재수 없는 것. 우리 박씨 집안에 네가 시집와서 8대 조상까지 재수 없게 만들었어. 너, 김순자 여사는 전화기 너머에서 계속해서 더러운 말로 나를 저주했다. 나는 더 이상 듣기 싫어서 그녀의 말을 끊었다. 김순자 여사님, 힘 좀 아끼세요. 그렇게 욕할 시간에 오늘 밤 어디서 잘 지나 걱정하시죠? 아, 그리고 알려드릴게요. 새 집주인이 아마 요 며칠 안에 집 받고 자물쇠 바꿀 거예요. 당신네 그 귀한 큰아들한테 남의 집 차지하고 있다가 쫓겨나지 말고 빨리 꺼지라고 전해주세요. 말을 마친 나는 그녀가 반응하기도 전에 전화를 끊어버렸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그녀의 번호를 차단 목록에 추가했다. 세상이 순간 조용해졌다. 나는 전화기 저편에서 김순자 여사가 얼마나 길길이 날뛰고 물건을 집어던지고 그 분노를 무능한 큰아들에게 퍼부을지 상상할 수 있었다. 박지훈 씨, 지금쯤 불지옥에 있겠지? 안타깝게도 이 모든 것은 그가 자초한 일이다. 나는 창가로 가서 창밖의 밝은 햇살을 바라봤다. 마음속에는 어떤 죄책감도 없었다. 오직 통쾌한 복수의 쾌감만이 가득했다. 이것은 단지 1라운드일 뿐이다. 그들이 나를 힘들게 만들었으니 나는 그들이 잠조차 편히 자지 못하게 만들 것이다. 예상대로 얼마 지나지 않아 내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박지훈 씨였다. 나는 화면에 뜬 익숙한 이름을 보며 그저 비웃음만 나왔다. 이제야 나를 찾는다? 늦었다. 나는 받지 않고 바로 끊어버렸다. 그리고 이 번호 역시 차단 목록으로 보냈다. 잡초는 뿌리째 뽑아야 한다. 이 역겨운 사람들과는 아주 작은 연결고리도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다음 차례는 그 위풍당당하던 포르쉐와 그 무능한 주인이다. 나의 복수 명단은 아직 길다. 아무도 빠져나갈 생각 마라. 김순자 여사의 전화를 끊고 박지훈 씨를 차단하자 세상은 완전히 조용해졌다. 나는 내가 단호할수록 그들이 뜨거운 소 뒤의 개미처럼 출구를 찾지 못하고 서로를 괴롭힐 것이라는 걸 알았다. 이런 무언의 처벌이 어떤 말다툼보다 효과적이었다. 나는 안심하고 친정집에 머물며 매일 책을 보고 엄마를 도와 집안일을 하고 집을 판 돈을 어떻게 쓸지 계획하기 시작했다. 일부는 안전하게 예금하고 일부는 적절한 재테크나 소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찾아볼 생각이었다. 박지훈 씨와 그 끔찍한 가족을 떠나니 숨쉬는 공기마저 상쾌하게 느껴졌다. 유진이는 때때로 나에게 최전방 소식을 전해왔다. 마치 충실한 정찰병처럼 은주야, 내전 시어머니가 싸고 바로 입주 가능한 월세방을 알아보고 다닌대. 조건이 좀 나빠도 괜찮다고 했다나 봐. 참, 박지민 그 포르쉐 말이야.
임시로 묵는 그 허름한 모텔 앞에 세워뒀는데 너무 눈에 띄어서 누가 쫙 긁어놨대. 마음이 아파서 엉엉 울었다더라. 박지훈 씨는 휴가 냈나 봐. 맨날 엄마한테 쫓겨서 집 구하러 다니는데 사람이 헬쑥해졌어. 이런 소식들을 보며 내 마음은 아무런 동요도 없었고 심지어 좀 웃기기까지 했다. 자업자득이다. 이제 와서 살 곳을 찾는다니 내 돈 빼돌릴 때는 집 없이 살게 될 거란 생각은 안 해봤나? 며칠 후 유진이가 보낸 메시지는 더 충격적인 세부사항을 담고 있었다. 내 친구의 친구가 마침 그 낡은 동네에 사는데 내전 시댁 식구 4명이 정말로 쓰레기 처리장 근처 낡고 작은 건물로 이사 들어간 걸 봤대. 1층 반지하인데 습하고 어둡고 창문도 제대로 안 닫힌다나 봐. 여름엔 냄새가 장난 아니겠지. 그 동네는 다 재개발 기다리는 낡은 빌라들이라 사람들도 복잡하대. 박지민 그 포르쉐는 거기 세워두면 그냥 도둑들한테 나 여기 있어 하는 꼴이지.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조금 있다가 일어나서 차가 아직 있는지 확인한다더라. 웃겨 죽겠어. 내 전 시어머니는 병이 났나 봐. 화병인지 아니면 환경이 너무 나빠서 적응을 못하는 건지. 맨날 집에서 소리 지르고 욕해서 이웃들이 몇 번이나 민원 넣었대. 쓰레기장, 반지하, 포르쉐. 이 단어들이 조합되어 극도로 아이러니한 그림을 만들어냈다. 나는 거의 김순자 여사가 코를 막고 혐오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도 그 허름한 집에 머물 수밖에 없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다. 겁먹은 새처럼 주변 환경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고급차를 지키는 박지민의 모습도 어머니의 질책과 열악한 환경을 무표정하게 견디는 영혼을 잃은 꼭두각시 같은 박지훈 씨의 모습도 상상할 수 있었다. 이 모든 것은 그들이 자초한 일이다. 엄마가 동네 운동을 하러 나갔다가 돌아와서 rem부준에게 말했다. 은주야, 듣자 하니 지훈이네 지금 사는 곳이 정말 안 좋다더라. 쓰레기장 근처라 여름에 모기가 얼마나 많겠니. 어머니는 화병까지 나셨다는데. 나는 엄마에게 사과를 깎아주며 평온한 어조로 말했다. 엄마, 그 길은 그들이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그들이 합심해서 내 돈을 빼돌리고 나를 남 취급하고 심지어 봉으로 여겼을 때는 내 생각은 조금도 안 했어요. 지금 겪는 이 고생은 그들이 저지른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괜히 신경 쓰지 마세요. 엄마는 한숨을 쉬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다. 엄마는 내 마음의 상처를 알고 계셨고 이번에 박 씨 집안이 내게 완전히 상처를 줬다는 것도 아셨다. 또 이틀이 지나 유진이가 바로 전화를 걸어왔다. 목소리에는 억누를 수 없는 흥분과 통쾌함이 섞여 있었다. 은주야, 최신 소식이야. 완전 사이다야. 박지민 그 소중한 포르쉐. 어젯밤에 누가 긁었대. 차머리부터 꼬리까지 길게 한 줄로 페인트가 다 벗겨졌어. 듣자 하니 박지민이 오늘 아침에 발견하고 그 자리에서 울었대. 엉엉 울다가 숨 넘어갈 뻔했다더라. 경찰에 신고는 했는데 그 동네엔 CCTV도 없어서 소용없을 거야. 그리고 더 대박인 건 내전 시어머니 병나셨잖아. 열이 좀 있었나 봐. 원래도 기분이 안 좋았는데 박지민이 차 긁힌 것 때문에 집에서 화내고 물건 던지고 하다가 엄마를 화나게 해서 그 자리에서 기절했대. 지금 근처 작은 의원에서 링거 맞고 있다더라. 이 소식을 듣고 내 마음은 격렬한 감정의 기복 없이 오히려 그럴 줄 알았다는 평온함이 느껴졌다. 분수에 맞지 않는 것을 탐하면 반드시 재앙이 따른다. 그들이 그런 부끄러운 방법으로 빼앗은 것은 결국 지킬 수 없는 법이다. 그 포르쉐는 뜨거운 감자처럼 그들이 원했던 체면과 영광을 가져다 주기는커녕 재앙을 부르는 뿌리가 되었고 그들의 취약한 가족 관계를 무너뜨리는 마지막 지푸라기가 되었다. 박지민은 울고 김순자 여사는 기절했다. 이 장면을 생각하니 정말 통쾌했다. 나는 심지어 짓궂게 생각했다. 이게 다가 아니다. 차 한 대 긁혔다고 저렇게 못 견디다니. 그럼 차가 없어지면 어떨까? 혹은 더 큰 문제에 휘말리면 나의 복수는 그들을 집 없이 만들고 생활고에 시달리게 하는 것만이 아니었다. 나는 그들의 마음을 찢어놓고 싶었다.
그들의 탐욕스럽고 뻔뻔한 행동에 대해 뼈저린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었다. 박지민과 그 과시용 포르쉐는 다음 목표로 삼기에 가장 좋은 돌파구였다. 유진아, 계속 좀 지켜봐줘. 나는 전화기 넘어 유진이에게 말했다. 특히 박지민이랑 그 차에 대해 특별한 소식 있으면 바로 알려줘. 걱정 마. 나한테 맡겨. 그 집안 난리 나는 꼴을 꼭 봐야겠어. 유진이는 가슴을 치며 장담했다. 전화를 끊고 나는 창가로 가서 창밖의 번화한 거리와 좋은 햇살, 산들바람을 바라봤다. 나는 박씨 집안의 현재 공경과 혼란이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다. 더 큰 폭풍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이번에 나는 더 이상 수동적으로 당하는 피해자가 아니다. 모든 것을 냉정하게 통제하는 집행자다. 박지훈 씨의 애원은 그저 사소한 해프닝에 불과했다. 진짜 재미있는 연극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 나는 그들 모두가 내가 빼앗긴 100만 원에 대해 100배, 1000배의 대가를 치르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 박지훈 씨를 차단한 후 내 세상은 완전히 조용해졌다. 나는 내가 단호할수록 그들이 뜨거운 솥 위의 개미처럼 출구를 찾지 못하고 서로를 괴롭힐 것이라는 걸 알았다. 이런 무언의 처벌이 어떤 말다툼보다 효과적이었다. 나는 안심하고 친정집에 머물며 매일 책을 보고 엄마를 도와 집안일을 하고 집을 판 돈의 용도를 천천히 계획하기 시작했다. 일부는 정기예금으로 묶어두고 일부는 적절한 재테크나 소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찾아볼 생각이었다. 박지훈 씨와 그 끔찍한 가족을 떠나니 오히려 앞날이 밝아 보였고 숨쉬는 것조차 편안해졌다. 유진이는 때때로 나에게 최전방 소식을 전해왔다. 마치 충실한 정찰병처럼. 은주야, 내 전 시어머니가 여기저기 싼 월세방을 알아보고 다닌대. 바로 입주 가능하고 조건이 좀 나빠도 괜찮다고 했다나 봐. 참, 박지민 그 포르쉐 말이야. 임시로 묵는 그 허름한 모텔 앞에 세워뒀는데 너무 눈에 띄어서 누가 쫙 긁어놨대. 마음이 아파서 엉엉 울었다더라. 박지훈 씨는 휴가 냈나 봐. 맨날 엄마한테 쫓겨서 집 구하러 다니는데 사람이 헬쑥해졌어. 이런 소식들을 보며 내 마음은 아무런 동요도 없었고 심지어 좀 웃기기까지 했다. 자업자득이다. 이제 와서 살 곳을 찾는다니 내 돈 빼돌릴 때는 집 없이 살게 될 거란 생각은 안 해봤나? 며칠 후 유진이가 보낸 메시지는 더 충격적인 세부사항을 담고 있었다. 내 친구의 친구가 마침 그 낡은 동네에 사는데 내 전 시댁 식구 4명이 정말로 쓰레기 처리장 근처 낡고 작은 건물로 이사 들어간 걸 봤대. 1층 반지하인데 습하고 어둡고 창문도 제대로 안 닫힌다나 봐. 여름엔 냄새가 장난 아니겠지. 그 동네는 다 재개발 기다리는 낡은 빌라들이라 사람들도 복잡하대. 박지민 그 포르쉐는 거기 세워두면 그냥 도둑들한테 나 여기 있어 하는 꼴이지.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조금 있다가 일어나서 차가 아직 있는지 확인한다더라. 웃겨 죽겠어. 내 전 시어머니는 병이 났나 봐. 화병인지 아니면 환경이 너무 나빠서 적응을 못하는 건지. 맨날 집에서 소리 지르고 욕해서 이웃들이 몇 번이나 민원 넣었대. 쓰레기장, 반지하, 포르쉐. 이 단어들이 조합되어 극도로 아이러니한 그림을 만들어냈다. 나는 거의 김순자 여사가 코를 막고 혐오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도 그 허름한 집에 머물 수밖에 없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다. 겁먹은 새처럼 주변 환경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고급차를 지키는 박지민의 모습도 어머니의 질책과 열악한 환경을 무표정하게 견디는 영혼을 잃은 꼭두각시 같은 박지훈 씨의 모습도 상상할 수 있었다. 이 모든 것은 그들이 자초한 일이다. 엄마가 동네 운동을 하러 나갔다가 돌아와서 rem부준에게 말했다. 은주야, 듣자 하니 지훈이네 지금 사는 곳이 정말 안 좋다더라. 쓰레기장 근처라 여름에 모기가 얼마나 많겠니? 어머니는 화병까지 나셨다는데 나는 엄마에게 사과를 깎아주며 평온한 어조로 말했다. 엄마, 그 길은 그들이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그들이 합심해서 내 돈을 빼돌리고 나를 남 취급하고 심지어 봉으로 여겼을 때는 내 생각은 조금도 안 했어요.
지금 겪는 이 고생은 그들이 저지른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괜히 신경 쓰지 마세요. 엄마는 한숨을 쉬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다. 엄마는 내 마음의 상처를 알고 계셨고 이번에 박씨 집안이 내게 완전히 상처를 줬다는 것도 아셨다. 또 이틀이 지나 유진이가 바로 전화를 걸어왔다. 목소리에는 억누를 수 없는 흥분과 통쾌함이 섞여 있었다. 은주야, 최신 소식이야. 완전 사이다야. 박지민 그 소중한 포르쉐. 어젯밤에 누가 긁었대. 차머리부터 꼬리까지 길게 한 줄로 페인트가 다 벗겨졌어. 듣자 하니 박지민이 오늘 아침에 발견하고 그 자리에서 울었대. 엉엉 울다가 숨 넘어갈 뻔했다더라. 경찰에 신고는 했는데 그 동네엔 CCTV도 없어서 소용없을 거야. 그리고 더 대박인 건 내 전 시어머니 병나셨잖아. 열이 좀 있었나 봐. 원래도 기분이 안 좋았는데 박지민이 차 긁힌 것 때문에 집에서 화내고 물건 던지고 하다가 엄마를 화나게 해서 그 자리에서 기절했대. 지금 근처 작은 의원에서 링거 맞고 있다더라. 이 소식을 듣고 내 마음은 격렬한 감정의 기복 없이 오히려 그럴 줄 알았다는 평온함이 느껴졌다. 분수에 맞지 않는 것을 탐하면 반드시 재앙이 따른다. 그들이 그런 부끄러운 방법으로 빼앗은 것은 결국 지킬 수 없는 법이다. 그 포르쉐는 뜨거운 감자처럼 그들이 원했던 체면과 영광을 가져다 주기는커녕 재앙을 부르는 뿌리가 되었고 그들의 취약한 가족 관계를 무너뜨리는 마지막 지푸라기가 되었다. 박지민은 울고 김순자 여사는 기절했다. 이 장면을 생각하니 정말 통쾌했다. 나는 심지어 짓궂게 생각했다. 이게 다가 아니다. 차 한 대 긁혔다고 저렇게 못 견디다니. 그럼 차가 없어지면 어떨까? 혹은 더 큰 문제에 휘말리면? 나의 복수는 그들을 집 없이 만들고 생활고에 시달리게 하는 것만이 아니었다. 나는 그들의 마음을 찢어놓고 싶었다. 그들의 탐욕스럽고 뻔뻔한 행동에 대해 뼈저린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었다. 박지민과 그 과시용 포르쉐는 다음 목표로 삼기에 가장 좋은 돌파구였다. 유진아, 계속 좀 지켜봐줘. 나는 전화기 넘어 유진이에게 말했다. 특히 박지민이랑 그 차에 대해 특별한 소식 있으면 바로 알려줘. 걱정 마, 나한테 맡겨. 그 집안 난리 나는 꼴을 꼭 봐야겠어. 유진이는 가슴을 치며 장담했다. 전화를 끊고 나는 창가로 가서 창밖의 번화한 거리와 좋은 햇살, 산들바람을 바라봤다. 나는 박씨 집안의 현재 공경과 혼란이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다. 더 큰 폭풍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이번에 나는 더 이상 수동적으로 당하는 피해자가 아니다. 모든 것을 냉정하게 통제하는 집행자다. 박지훈 씨와 그의 역겨운 애원을 문 밖에 세워둔 후 나는 문에 기댄 채 마음속으로 아무런 동요도 느끼지 못했다. 오직 쓰레기를 치운 듯한 상쾌함뿐이었다. 엄마는 무언가 말하려다 결국 한숨만 쉬고 부엌으로 돌아가셨다. 아빠는 내 어깨를 두드리며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지만 눈빛에는 전적인 지지가 담겨 있었다. 나는 박지훈 씨와 그 배우의 진흙탕 같은 집안과 완전히 선을 긋는 것이 내가 내린 가장 올바른 결정임을 알았다. 그 후 나는 충실하고 평온한 나날을 보냈다. 집을 판 돈으로 안정적인 계획을 세웠다. 일부는 정기예금으로 묶어두고 일부는 저위험 재테크 상품에 투자했다. 그리고 작은 일부로는 예전부터 배우고 싶었던 주얼리 디자인 수업을 신청했다. 박지훈 씨를 떠나자 내 인생은 무거운 족쇄를 벗어던진 듯 자유롭게 숨쉬고 내가 하고 싶은 어떤 일이든 할 수 있게 되었다. 유진이는 여전히 나의 정보원이었다. 때때로 박씨 집안의 최신 비참한 상황을 전해왔다. 은주야, 박지훈 씨 그 쓰레기장 옆 허름한 집으로 다시 돌아가서 사나봐. 맨날 엄마한테 손자처럼 욕먹고 회사에서도 넋이 나가 있대. 듣자 하니 업무상 작은 실수까지 해서 상사한테 깨졌다더라. 박지민 그 망가진 포르쉐. 수리비가 엄청나게 비싼데 보험 처리도 다 안 된대. 김순자 여사가 돈 아까워서 박지훈 씨한테 돈 빌리라고 닥달하고 있다나 봐. 그 동네 치안 정말 최악이야. 어젯밤에도 차 몇 대 유리창이 깨졌다는데
박지민 그 요란한 차가 무사했을지 모르겠네. 하하. 이런 소식들을 보며 나는 아무런 동정심도 느끼지 못했다. 오히려 그럴만하다고 생각했다. 이게 바로 악인은 악인이 벌한다는 것이다. 때가 되지 않았을 뿐이지 받지 않는 벌은 없다. 그들이 당시에 얼마나 탐욕스럽게 나를 계산했는지 지금은 얼마나 비참하게 진흙탕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 그날 오후 나는 주얼리 디자인 수업을 마치고 기분 좋게 집에 돌아왔다. 유진이의 전화가 걸려왔다. 목소리에는 흥분과 신비로움이 섞여 있었다. 은주야, 대박 소식이야. 네가 꼭 듣고 싶어 할 소식. 왜? 김순자 여사 화병으로 입원이라도 했대? 아니면 박지민 차가 진짜로 박살났어? 내가 반농담으로 물었다. 그것보다 더 대단해. 유진이는 목소리를 낮췄지만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박지민이야. 그 수리한 포르쉐 몰고 나가서 으스대다가 교통사고 냈대. 나는 마음이 움직였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다. 심각해? 사람은 괜찮고? 내가 걱정한 것은 당연히 박지민의 안위가 아니라 이 사건이 가져올 효과였다. 사람은 괜찮대. 그냥 좀 놀라고 찰과상 좀 입었어. 유진이는 빠른 속도로 말했다. 하지만 차는 박살났지? 듣자 하니 교차로에서 걔가 황색 신호에 과속으로 진입하다가 정상적으로 좌회전하던 SUV랑 부딪혔대. 포르쉐 앞부분이 완전히 찌그러지고 에어백까지 터졌다더라. 그 SUV도 꽤 많이 부서졌고 차주는 가벼운 부상도 입었대. 나는 그 장면을 거의 상상할 수 있었다. 박지민이 넋이 나간 채 박살난 고급차 안에 앉아있고 주변에는 구경꾼들과 시끄러운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지는 모습. 이 장면은 그가 당시에 새 포르쉐에 기대서 사진 찍고 자랑하던 것보다 만 배는 더 흥미진진했다. 그래서 책임은 어떻게 됐어? 나는 이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하며 물었다. 그걸 말이라고 해? 유진이는 비웃었다. 교차로 CCTV에 똑똑히 찍혔어. 박지민 100% 과실이야. 경찰이 이미 과속 신호위반으로 결론 내렸대. 이제 큰일 났지. 그 차 수리하는데 또 천문학적인 돈이 들 거고 이번엔 주 가해자라서 보험 처리도 제한적일 거야. 대부분 자기가 부담해야 해. 게다가 SUV 수리비랑 차주 치료비, 휴업 손해 보상까지 해줘야 하고. 김순자 여사는 알았대? 나는 그 늙은 여자의 반응을 거의 짐작할 수 있었다. 모를 리가 있나? 박지민이 사고 나자마자 제일 먼저 엄마한테 전화했대. 김순자 여사는 그 허름한 월세방에서 박지훈 씨랑 수리비 문제로 싸우고 있었는데 전화 받고 또 사고 났고 그것도 100% 과실이라는 소리 듣자마자 소리 한번 지르고 기절할 뻔했다더라. 지금은 아마 병원이나 경찰서에서 땅을 치고 울면서 박지민을 빚쟁이라고 욕하고 있겠지. 유진이의 묘사는 생생했다. 나는 들으면서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지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 정말 인과응보다. 내 돈으로 계약금을 치른 그 포르쉐는 결국 박지민의 재앙의 부적이 되었고 그들의 취약한 가정을 무너뜨리는 또 하나의 무거운 짐이 되었다. 과속, 신호위반, 100% 과실, 천문학적인 배상금. 이 연이은 타격은 이미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박지훈 씨에게 겨우 의지에 유지되던 박 씨 집안에게는 설상가상, 아니 멸망의 재앙이나 다름없었다. 유진아, 계속 좀 지켜봐줘. 나는 전화기 너머에 말했다. 특히 배상금 액수랑 김순자 여사의 다음 행보를. 걱정 마. 내가 확실하게 지켜볼게. 이제 볼만하겠네. 그 배상금을 어디서 구할지 궁금하다. 콩파티라도 팔려나? 유진이는 통쾌하다는 듯 전화를 끊었다.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가로 가서 창밖의 석양을 바라봤다. 기분은 전례 없이 맑았다. 박지민의 이 교통사고는 마치 하늘이 내게 준 큰 선물 같았다. 내가 예상했던 어떤 복수 수단보다 더 직접적이고 더 통쾌했다. 그 포르쉐 그들의 탐욕과 편애의 상징이 이제는 천문학적인 수리비가 필요한 고철 덩어리가 되었고 빚더미에 앉게 되었다. 이것은 그들에게 가장 절묘한 조롱이자 가장 무거운 타격이었다. 김순자 여사는 막내 아들을 가장 아끼지 않았나?
막내 아들이 포르쉐를 몰아야 체면이 선다고 생각하지 않았나? 이제 체면은 산산조각 났고 속은 썩어 문드러졌다. 이번에는 무엇으로 자랑하고 이 끝없는 구멍을 무엇으로 메울지 궁금하다. 박지훈 씨는 그 마마보이는 이번에 또 무엇을 하라고 강요당할까? 피라도 팔아야 하나? 아니면 사채라도 써야 하나? 나의 복수는 점차 절정으로 치닫고 있었고 박 씨 집안은 자신들이 판 구덩이에 점점 더 깊이 빠져들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나는 그들이 자신들이 빚어낸 재앙 속에서 어떻게 완전히 무너지는지 지켜볼 것이다. 박지민의 100% 과실 교통사고 소식은 고요한 연못에 던져진 거대한 돌멩이처럼 내 마음속에 잔물결이 아닌 통쾌한 파문을 일으켰다. 나는 박씨 집안의 인과응보가 이제야 제대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천문학적인 수리비와 배상금은 그들의 얼마 안 되는 가산을 완전히 털어버리고 더 깊은 빚의 수렁으로 몰아넣기에 충분했다. 나는 당장 그들의 비참한 꼴을 보러 가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고 여전히 내 일상을 살았다. 수업을 듣고 책을 보고 부모님과 미래를 계획했다. 내가 평온하게 지낼수록 그들의 혼란스러운 상황은 더욱 두드러졌다. 최고의 친구 유진이는 당연히 최전방 소식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거의 매일 새로운 소식을 전해왔다. 은주야, 알아봤는데 박지민 그 망가진 포르쉐 서비스 센터에서 견적 냈는데 수리비만 거의 2억이래. 이게 다가 아니야. 부딪힌 SUV 수리비가 0만 원이고 차주는 팔에 연조직 타박상을 입어서 배상금으로 0만 원을 요구했대. 이것저것 다 합치면 총 배상액이 3억고 0만 원 정도로 예상된대. 보험사는 박지민이 주가해자에다 과소까지 해서 일부만 부담해주고 박씨 집안이 최소 2억은 마련해야 한대. 2억? 지금 그들이 어디서 2억을 구하겠어? 피라도 팔아야 하나? 유진이는 전화기 너머에서 통쾌하게 웃었다. 나도 냉소하지 않을 수 없었다. 2억이라 당시에 그들이 내 돈 100만 원을 빼돌릴 때의 그 당당함은 어디로 갔을까? 이제 2억 때문에 안절부절 못하겠지. 김순자 여사 반응은 어때? 나는 그 원흉의 상태가 더 궁금했다. 뻔하지 뭐. 맨날 집에서 미친 사람처럼 박지민을 빚쟁이라고 욕하고 박지훈 씨는 동생일 하나 해결 못하는 무능력자라고 욕한대. 박지훈 씨한테 돈 빌리라고 닥달하는데 박지훈 씨 월급으로는 예전에 살던 집 대출금 갚기도 벅찼을 텐데 지금은 더 못 갚겠지? 예전 수리비 빚까지 있는데 남는 돈이 있겠어? 듣자 하니 신용카드도 다 막혔고 동료 친구들한테 다 빌려봤는데 얼마 못 모았대. 유진이는 잠시 말을 멈추고 목소리를 낮췄다. 그리고 듣자 하니 김순자 여사가 지금 사는 그 허름한 반지하 월세방이라도 빼서 온 가족이 다리 밑에서 자면서 월세라도 아껴서 돈 갚자고 했다나 봐. 박지훈 씨가 죽어라 말렸대. 다리 밑에서 잔다고? 나는 김순자 여사가 이 말을 할 때에 돈은 아까우면서도 어쩔 수 없는 그 우스꽝스러운 표정을 상상할 수 있었다. 자업자득이다. 박지민은? 내가 물었다. 이 원흉이 빠져나갈 수는 없지. 숨었지 뭐. 차는 박살났고 수리할 돈도 없으니까 맨날 그 더럽고 냄새나는 월세방에서 게임만 하거나 아니면 나가서 놀아. 집안일은 전혀 신경도 안 쓴대. 듣자 하니 김순자 여사가 욕하면 엄마가 굳이 2차 사주지 않았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라고 대들었다더라. 유진이의 말투는 경멸로 가득했다. 정말 자애로운 어머니와 효자 가족이다. 큰 어려움이 닥치니 추악한 민낯이 여실히 드러난다. 또 이틀이 지나 유진이는 나에게 더 뜻밖의 소식을 전해왔다. 은주야, 그거 알아? 박지훈 씨 회사에서 소문이 났나 봐. 유진이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가득했다. 동료들이 뒤에서 수군거리는데 박지훈 씨 집이 빚더미에 앉았고 그가 맨날 넋이 나가서 여기저기 돈 빌리러 다녀서 이미지가 아주 안 좋대. 부서장이 이미 그를 불러서 얘기했고 개인 문제 해결 못해서 업무에 지장 주면 어떻게 될지 알지? 하고 암시를 줬다나 봐. 나는 눈썹을 치켜 올렸다. 이건 의외의 수확이었다. 박지훈 씨의 그 직업이 최고는 아니었지만
그들 가족의 현재 가장 주된 수입원이었다. 만약 직장까지 잃게 된다면 그들은 정말 아무런 퇴로도 없게 될 것이다. 더 대박인 건 유진이가 계속 말했다. 누가 박씨 집안의 이 추잡한 일들, 김순자 여사가 어떻게 내 돈을 빼돌려서 박지민한테 포르쉐 사줬는지, 박지민이 어떻게 교통사고 내서 100% 과실로 빚더미에 앉았는지, 지금 온 가족이 쓰레기장 옆에서 사는 것까지 양념쳐서 친척 친구들 사이에 퍼뜨렸대. 이제 그 집안 삼촌 이모들 다 알게 됐어. 듣자 하니 김순자 여사 전화기가 불이 났대. 걱정하는 사람, 비웃는 사람, 아마 화병 제대로 났을걸. 여론이 들끓었다고? 나는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이 배후에는 분명 유진이라는 흑막의 공이 있을 것이다. 잘했어. 김순자 여사는 체면을 가장 중시하지 않았나? 항상 막내 아들은 출세했고 큰아들은 효자라고 자랑하지 않았나? 이제 알아. 체면이 발밑에서 산산조각 났다. 앞으로 친척들 앞에서 어떻게 고개를 들고 다닐지 궁금하다. 유진아, 고마워. 나는 전화기 너머에 진심으로 말했다. 고맙긴 뭘. 저렇게 뻔뻔한 사람들은 특별한 방법으로 다뤄야지. 이번에 어떻게 거만하게 구는지 한번 보자고. 유진이는 호탕하게 말했다. 전화를 끊고 기분이 아주 좋아졌다. 유진이의 이신의 한 수는 박씨 집안을 파멸의 길로 한 걸음 더 세게 밀어넣은 셈이다. 경제적 공경에 더해진 여론의 압박은 이미 불화가 심했던 그 가족을 더욱 분열시키기에 충분했다. 나는 이제 심지어 막다른 길에 몰린 김순자 여사가 다음에는 어떤 미친 짓을 할지 기대되기까지 했다. 계속해서 이미 바닥난 박지훈 씨를 쥐어짤까? 아니면 그 늙은 체면을 버리고 더 부끄러운 짓을 할까? 무엇을 하든 그들은 더 깊은 수렁에 빠지고 더 빨리 망할 뿐이다. 나의 복수 계획은 유진이의 도움으로 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었다. 박씨 집안 전체는 이제 단순히 망연자실한 수준이 아닐 것이다. 아마 철저한 공포와 절망에 빠져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내가 보고 싶었던 것이다. 그들이 자신들이 직접 판 무덤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것을 보는 것은 내가 직접 묻는 것보다 더 차갑고 완전한 승리감을 느끼게 했다. 재미있는 연극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나는 그들이 어떻게 최종적인 붕괴로 나아가는지 지켜볼 것이다. 다음 차례는 누구일까? 이 복수극에 불을 더 지필 때가 되었다. 유진이의 여론 공세 효과는 대단했다. 듣자 하니 김순자 여사는 이제 아는 사람을 만날까봐 문 밖에도 쉽게 나가지 못한다고 했다. 동정적이거나 경멸적인 시선을 견딜 수 없어서일 것이다. 친척 친구들의 안부 전화도 점점 줄어들었다. 아마 그 집안은 이제 구제불능이라고 생각하고 엮여서 괜히 손해보거나 돈 빌려달라는 소리 듣기 싫어서일 것이다. 이런 배신감은 쓰레기장 옆에서 사는 것보다 그를 더 괴롭게 만들었을 것이다. 내 쪽은 오히려 풍경이 좋았다. 주얼리 디자인 수업은 재미있었고 선생님은 내가 재능이 있다고 칭찬해 주셨다. 집을 판 돈은 내 신중한 관리하에 안정적으로 불어났다. 나는 심지어 작은 평수의 오피스텔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일이 완전히 마무리되면 나만의 공간을 마련할 생각이었다. 인생이 이렇게 희망으로 가득 찬 적은 없었다. 그날 나는 수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휴대폰이 울렸다. 또 다른 낯선 지역 번호였다. 요즘 이런 번호가 좀 많아져서 대부분 광고나 사기 전화였다. 원래는 그냥 끊으려 했는데 왠지 모르게 통화 버튼을 눌렀다.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것은 예상했던 광고 멘트가 아니었다. 늙고 지쳤으며 짙은 울음과 비굴한 아첨이 섞인 목소리였다. 놀랍게도 김순자 여사였다. 은주야, 나야, 엄마. 그녀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예전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었다. 심지어 조심스러운 떨림까지 섞여 있었다. 나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차가운 어조로 말했다. 김순자 여사님, 당신이랑 나는 이제 아무 관계도 아니에요. 함부로 가족인 척하지 마세요. 할 말 있으면 하고 없으면 끊겠습니다. 아니, 끊지 마. 은주야, 제발 내 말 좀 들어줘. 김순자 여사의 목소리에는 다급한 울음이 섞여 있었다.
은주야, 예전엔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가 늙어서 정신이 나갔었나 봐. 엄마가 귀신에 씌었었어. 엄마가 사람이 아니었어. 엄마가 너한테 무릎 꿇고 머리 밟고 사죄할게. 응? 전화기 너머에서 정말로 쿵쿵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머리를 조아리는 소리 같았다. 나는 그녀가 지금 어떻게 눈물 콧물을 흘리며 연기하고 있을지 상상할 수 있었다. 나는 속으로 냉소했다. 이제 와서 머리를 조아린다고? 진작에 뭘 했던가? 나는 인내심을 갖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가 또 무슨 연극을 할지 궁금했다. 김순자 여사는 내가 전화를 끊지 않자 마치 한 가닥 희망을 잡은 듯 더 서럽게 울며 호소했다. 은주야, 모든 게 다 내 잘못이야. 지훈이는 내 말 듣느라 그런 거고 걔는 주관이 없어서 그래. 걔 탓하지 마. 지민이 그 철없는 놈도 이제 잘못했다고 알아. 지금 맨날 집에서 울고 있어. 우리 가족 정말로 잘못했다고. 본론만 말하세요. 내가 그녀의 연기를 차갑게 끊었다. 당신 참회 듣고 있을 시간 없어요. 김순자 여사는 잠시 말이 막혔다가 흐느끼며 말했다. 은주야, 엄마가 네가 지금 잘 살고 있고 돈도 있다는 거 알아. 지민이가 아직 젊어서 빚더미에 앉으면 안 되잖아. 지훈이가 너랑 부부였던 정을 생각해서라도 너 이번 한 번만 우리 좀 도와주면 안 될까? 딱 한 번만. 지민이 그 배상금 도저히 마련할 수가 없어. 상대방이 계속 재촉하고 법원에 고소하겠다고 해. 지민이가 전과라도 생기면 걔 인생은 끝나는 거야. 역시 돈 때문이었다. 나는 조금도 놀라지 않았다. 걔는 똥을 못 끊는다. 그들이 머리를 조아리고 무릎을 꿇어도 목적은 결국 돈이었다. 김순자 여사님,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얼음 구슬처럼 바닥에 떨어졌다. 이제 와서 나한테 비는군요. 당시에 내 돈 100만 원 빼돌릴 때는 내가 얼마나 힘들지 생각은 해봤어요? 단톡방에서 포르쉐 자랑할 때는 내 기분은 생각했냐고요? 이제 와서 막다른 길에 몰리고 빚더미에 앉으니까 나한테 빌러오네요. 내가 당신네 집 현금 인출기라도 되는 줄 아세요? 아니면 란탄즈나 치우는 쓰레기통인 줄 아세요? 아니야, 은주야. 엄마 정말 잘못했어. 그 돈 우리 나중에 꼭 갚을게. 집을 팔아서라도 갚을게. 네가 이번에만 우리 도와주면 내가 너한테 평생 종노릇이라도 할게. 내가 지훈이 버는 돈 다 너한테 줄게. 김순자 여사는 앞뒤 안 맞는 약속을 늘어놓았다. 앞으로? 당신들한테 앞으로라는 게 있긴 해요? 나는 비웃었다. 김순자 여사님, 꿈 깨세요. 당신네 집란탄즈는 당신들이 자초한 업보예요. 나랑은 털끝만큼도 상관없어요. 박지민이 죽든 살든 전과가 생기든 말든 그건 그의 인과응보지. 나는 조금도 관심 없어요.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일부러 그녀가 단톡방에서 자랑하던 말투로 느긋하게 되물었다. 아, 맞다. 김순자 여사님. 그 포르쉐 모는 귀한 막내 아들 지금은 잘 지내요? 차 수리는 어떻게 됐어요? 보험금으로는 충분해요? 전화기 너머는 죽음 같은 정적이 흘렀다. 오직 김순자 여사의 거칠고 절망적인 숨소리만 들렸다. 내 이 말은 독을 바른 비수처럼 그녀의 가장 아픈 상처를 정확하게 찔렀다. 몇 초가 지나서야 김순자 여사는 간신히 숨을 고르고 거의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냈다. 은주야, 너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어? 우리 그래도 한 가족이었잖아. 우리가 죽어가는 걸 그냥 보고만 있을 거야? 한 가족? 나는 냉소했다. 당신들이 합심해서 내 돈을 속여 빼앗은 순간부터 우리는 한 가족이 아니었어요. 김순자 여사님, 똑똑히 말해두죠. 나는 당신들을 돕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신들의 말로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 빚을 어떻게 갚는지, 박지민이 어떻게 망하는지, 당신네 가족이 어떻게 쓰레기 더미 속에서 썩어 문드러지는지 지켜볼 거라고요. 내 말은 차갑고 악독했으며 한치의 여지도 남기지 않았다. 이런 사람에게는 어떤 동정심도 자신에게 잔인한 짓이다. 죽는 거요? 나는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였다. 그건 너무 편한 거죠. 살아서 고통받는 게
당신들에게 가장 좋은 벌이에요. 말을 마친 나는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통곡과 앞뒤 안 맞는 저주를 더 이상 듣지 않고 바로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이 번호를 다시 차단했다. 세상이 조용해졌다. 나는 김순자 여사가 지금 얼마나 절망하고 무너졌을지 상상할 수 있었다. 무릎 꿇고 머리 조아리고 울며 빌고 그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비굴한 수단을 다 썼지만 돌아온 것은 나의 더 차가운 조롱과 거절뿐이었다. 이것은 체면을 극도로 중시하고 항상 강하게 굴던 그녀에게는 돈을 잃는 것보다 더 큰 타격이었을 것이다. 이 불씨는 내가 아주 적절하게 지폈다. 그들의 마지막 한 가닥 환상마저 끊어버리고 그들을 완전히 절망의 심연으로 밀어넣었다. 이제 막다른 길에 몰린 그들은 미친 짓을 할까? 더 광적인 행동을 할까? 나는 기대하고 있다. 나의 복수는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고 그들의 악몽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다음은 누가 이 대서사시의 마지막 장막을 내릴 차례일까? 김순자 여사의 그 존엄성 없는 애원 전화를 끊은 후 내 마음은 아무런 동요도 없었고 심지어 좀 우스꽝스럽기까지 했다. 자업자득이다. 이제 와서 머리를 조아리고 무릎을 꿇는다니 당시의 돈을 빼돌리고 자랑할 때의 그더이 양양한 표정은 어디로 갔을까? 나는 그런 사람에게 감정을 낭비할 생각이 없었다. 내 인생에는 더 많은 에너지를 쏟을 가치가 있는 것들이 있었다. 주얼리 디자인 수업은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나는 심지어 몇 가지 작은 장신구를 독립적으로 디자인하여 선생님께 재능 있다는 칭찬을 받았다. 집을 판 돈은 내 계획하에 안정적으로 불어났다. 나는 본격적으로 적절한 원룸 오피스텔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완전히 정착하고 진정으로나 강은주의 인생을 시작할 생각이었다. 그날 나는 유진이와 분위기 좋은 카페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다. 한편으로는 이전의 신의 한 수에 대해 고마움을 표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박씨 집안의 최신 비참한 상황을 커피 마시는 동안에 안주 삼아 듣고 싶었다. 유진이는 약속 시간에 맞춰 도착했다. 깔끔한 정장을 입고 활기찬 모습이었다. 자리에 앉자마자 그녀는 참지 못하고 최신 전과를 공유했다. 은주야, 너 김순자 여사 지금 꼴을 못 봤지? 유진이는 목소리를 낮추고 눈에는 흥분의 빛이 번쩍였다. 며칠 전에 우연히 시장에서 봤는데 어휴, 사람이 완전히 말랐더라. 머리카락은 마른 풀 같고 낡은 패딩 점퍼를 입고 채소 파는 할머니랑 몇백 원 가지고 실랑이를 벌이고 있더라. 예전에 포르쉐 자랑할 때의 위풍당당함은 눈꽃만큼도 없었어. 나는 컵 속에 커피를 저으며 살짝 미소 지었다. 이제 그런 곳에서나 존재감을 찾을 수 있겠지. 그렇지. 유진이는 더 가까이 다가왔다. 듣자 하니 박지민 그 배상금 결국 다 못 모아서 상대방이 진짜로 법원에 고소했대. 소장이 그 허름한 월세방으로 배달됐다더라. 이제 잘 됐지. 돈은 돈대로 갚아야 하고 소송 비용까지 추가로 내야 해. 박지민 정과는 확실히 남게 됐어. 나는 눈썹을 치켜 올렸다. 좋은 소식이었다. 박지민의 인생은 그 포르쉐와 엄마의 맹목적인 사랑 때문에 완전히 망가졌다. 박지훈 씨는? 내가 물었다. 그 전 남편은 지금 어떤 상황일지 궁금했다. 걔는 더 비참하지. 유진이는 입술을 삐죽거렸다. 업무상 정신 상태가 안 좋아서 실수를 몇 번 더해서 회사에서 강등되고 월급도 깎였대. 지금은 기본급만 받으면서 동료들한테 따돌림 당하고 있대. 듣자 하니 돈 모으려고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대리운전까지 뛴다더라. 사람이 완전히 망가졌어. 그런데도 김순자 여사는 맨날 무능력하다고 동생 소송 하나 해결 못한다고 욕한대. 유진이는 잠시 말을 멈추고 통쾌한 표정을 지었다. 제일 대박인 건 듣자 하니 박지훈 씨가 도저히 못 참고 엄마랑 대판 싸웠대. 김순자 여사를 밀치기까지 했다나 봐. 김순자 여사는 바닥에 주저앉아서 아들이 엄마를 때리면 천벌받는다고 울고불고 난리쳤대. 지금 그 집은 맨날 난리통이라 이웃들이 경찰에 신고한 것도 몇 번이래. 내부 분열이 일어났다고? 나는 조금도 놀라지 않았다.
거대한 압박과 절망 속에서 그 취약한 모자 간의 정과 형제에는 견딜 수 없는 법이다. 이익 앞에서 인간성의 가장 추악한 면이 여실히 드러난다. 꼴 좋다. 나는 담담하게 두 글자를 내뱉었다. 마음속에는 어떤 동정심도 없었다. 이 모든 것은 그들이 받아야 할 인과응보다. 참, 은주야, 너는 요즘 어때? 안색이 정말 좋아. 사람이 빛이 나. 유진이는 화제를 돌려 나를 걱정했다. 나는 웃으며 내가 디자인을 배우고 재테크를 계획하고 집을 알아보는 이야기를 간단히 했다. 유진이는 눈을 반짝이며 듣고는 연신 좋다, 좋다고 말했다. 그래야지. 그런 쓰레기 같은 가족을 떠나야 내 인생을 살 수 있지. 내가 보기엔 지금 네가 박지훈 씨랑 같이 있을 때보다 10살은 더 젊어 보여.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을 때 내 휴대폰이 울렸다. 지역 유선 전화번호였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강은주 씨 되십니까? 낯선 남자의 목소리, 아주 공식적인 말투였다. 네, 누구시죠? 안녕하세요, 강은주 씨. 여기는 15번입니다. 강은주 씨와 박지훈 씨의 이혼 소송건에 관하여 피고 박지훈 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송에 불출석하여 본 법원이 궐석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현재 판결이 나왔으며 원고의 모든 청구를 인용하여 이혼을 허가하고 재산 귀속을 명확히 하는 판결이 내려졌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은 조속히 송달해 드리겠습니다. 법원 전화, 궐석 판결, 이혼이 확정되었다. 내 마음속에 큰 돌멩이가 마침내 완전히 내려앉았다. 이런 결과가 나올 줄은 알았지만 정식으로 법정 문서를 받게 되니 느낌이 또 달랐다. 이것은 나와 박지훈 씨, 그리고 박 씨 집안과 법적으로도 완전히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을 의미했다. 네, 감사합니다. 나는 최대한 목소리를 평온하게 유지하려 했었다. 전화를 끈 차 유진이가 궁금하다는 듯 물었다. 누구야? 표정이 이상한데. 나는 법원 판결 소식을 그녀에게 전했다. 유진이는 기뻐서 자리에서 뛰어오를 뻔했다. 커피잔을 들고 나와 축하하려 했다. 정말 잘됐다. 은주야. 완전히 자유로워진 걸 축하해. 이건 축하해야 해. 오늘 저녁은 내가 쏠게.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나도 진심으로 웃었다. 그래, 자유로워졌다. 그 끔찍한 결혼 생활에서 해방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숨막히는 가족 관계에서도 다시 태어났다. 지금의 나는 돈도 있고 이제 막 시작하는 사업도 있고 친구도 있고 무한한 가능성의 미래가 있다. 그런데 박씨 집안은 빚더미에 앉아 모자간에 반목하고 형제는 원수가 되고 소송에 휘말리고 쓰레기장 옆에 살며 친척 친구들 사이에서 웃음거리가 되었다. 이 선명한 대조가 바로 최고의 복수가 아닌가? 내가 한때 멸망의 재앙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제는 나의 새로운 시작의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그들이 한때 훔쳐갔던 이익은 결국 그들을 삼키는 심연이 되었다. 유진아, 이 저녁은 내가 살게. 나는 커피잔을 들고 유진이와 건배했다. 나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며 창밖의 햇살이 따뜻하게 들어와 내 얼굴에 쏟아졌다. 나는 강은주의 아름다운 인생이 이제 막 서막을 열었음을 알았다. 박씨 집안의 그 더러운 사람들과 일들은 그냥 그 진흙탕 속에서 계속 썩어 문드러지게 내버려 두자. 그들은 더 이상 내 인생의 어떤 부분도 차지할 자격이 없다. 나의 복수는 이로써 원만하게 막을 내렸다고 할 수 있다. 통쾌하고 깔끔하게 조금의 미련도 없이 법원의 이혼 판결문은 최종 선고처럼 나를 박씨 집안이라는 더러운 진흙탕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었다. 그 얇은 종이 한 장을 들고 나는 그것이 천근만근의 무게를 가졌다고 느꼈다. 그것은 나의 새로운 삶의 모든 무게를 담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집을 판 돈의 일부와 그동안의 재테크 수익을 합쳐 아담한 원룸 오피스텔을 전액 현금으로 구입했다. 층이 높아 시야가 탁 트였고 햇살이 거실 전체를 가득 채울 수 있었다. 나는 주얼리 디자인 수업에서 배운 미적 감각으로 직접 인테리어 디자인을 했다. 색조는 밝고 따뜻하게, 모든 세부 사항은 내 취향에 맞게 꾸몄다. 이곳에는 박지훈 씨의 담배 냄새도, 김순자 여사의 음식 냄새도,
박지민의 역겨운 우월감도 없었다. 오직 온전히 강은주만의 평온함과 자유만이 있었다. 새 집으로 이사한 날, 나는 유진이와 친한 친구 몇 명을 초대해 집들이를 했다. 우리는 샤브샤브를 먹고 와인을 마셨다. 베란다에서 바라보는 도시의 야경은 별처럼 찬란했다. 친구들은 모두 집을 잘 샀고 인테리어 감각이 뛰어나며 내가 결혼 전보다 더 예쁘고 자신감 넘쳐 보인다고 칭찬했다. 유진이는 내 어깨를 감싸 안고 큰 소리로 말했다. 우리 은주, 이게 바로 봉황이 잿더미에서 다시 태어나는 거야. 앞으로는 좋은 일만 있을 거야. 더 좋은 일만. 나는 웃으며 그와 잔을 부딪혔다. 마음속은 안정감과 기쁨으로 가득 찼다. 그래, 나는 마침내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삶을 살게 되었다. 나의 주얼리 디자인 공부도 점차 성과를 보이기 시작했다. 선생님은 나를 소규모 디자이너 신제품 발표회에 추천해 주셨다. 내가 재생을 주제로 디자인한 몇 가지의 장신구가 뜻밖의 많은 주목을 받았고 한 온라인 편집숍에서 협업 제안까지 받았다. 비록 주문량은 많지 않았지만 나의 재능과 노력이 시장에서 초보적으로 인정받았다는 것을 의미했다. 나는 나만의 작은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아직 시작 단계지만 희망으로 가득 찼다. 가끔 나는 유진이나 다른 친구들을 통해 박씨 집안에 대한 단편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다. 마치 아주 먼 곳에서 날아온 무관한 소음처럼. 듣자 하니 박지훈 씨는 장기간의 정신적 불안과 실적 하락으로 결국 회사에서 해고되었다고 한다. 유일한 안정적인 수입원을 잃은 그는 이제 낮에는 택배 물류센터에서 상하차를 하고 밤에는 계속해서 대리운전을 한다고 했다. 사람이 40살은 넘어 보일 정도로 늙었다고. 김순자 여사는 월세방의 열악한 환경과 이웃들의 눈총을 견디지 못하고 병든 몸을 이끌고 시골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한다. 생활이 매우 궁핍하고 마을 안악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린다고. 그리고 한때 포르쉐를 몰며 위세를 떨치던 박지민은 배상금을 제때 다 갚지 못해 소송에서 패소하고 전과가 남았을 뿐만 아니라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었다고 한다. 그 망가진 포르쉐는 결국 채권자가 끌고 가 빚을 갚는 데 쓰였다고. 그 자신은 남쪽의 어떤 작은 공장에 취직해서 소식이 끊겼고 사람들의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졌다고 한다. 한때는 화려해 보였지만 실상은 기생충 같았던 박씨 집안은 이제 사분오열되어 각자 사회의 밑바닥에서 허우적거리며 자신들의 탐욕과 뻔뻔함에 대한 무거운 대가를 치르고 있었다. 이런 소식을 듣고도 내 마음은 평온했다. 기쁨도 동정심도 없었다. 마치 모르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았다. 그들이 잘 살든 못 살든 더 이상 내 마음속에 어떤 파문도 일으키지 못했다. 나의 시선은 오직 내 앞에 펼쳐진 넓은 세상만을 향하고 있었다. 어느 날 나는 뜻밖의 전화를 받았다. 예전에 집을 팔 때 알게 된 매수자였다. 아이 생일이 다가와서 특별한 어린이 목걸이를 선물로 주문 제작하고 싶어 수소문 끝에 나를 찾았다고 했다. 우리는 내 새 집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다. 그녀는 매우 상냥한 젊은 엄마였고 나의 현재 생활과 환경을 보고는 매우 감탄했다. 디자인 얘기를 마치고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다. 강은주 씨,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그 집에 이사하고 나서 한반년쯤 지났을 때 어떤 남자가 당신을 찾아왔었어요. 모습이 꽤 초라했는데 당신 전 남편이라고 하더군요. 경비 아저씨가 들여보내지 않았고 그 후로는 다시 안 왔어요. 나는 그녀가 말하는 사람이 박지훈 씨라는 것을 알았다. 나는 미소 지으며 담담하게 말했다.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하지만 다 지난 일이고 저랑은 이제 상관없어요. 그녀는 이해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고 더 이상 그 주제를 꺼내지 않았다. 손님을 보내고 나는 베란다에 서서 아래에 끝없이 이어지는 차들을 바라봤다. 석양이 도시를 따뜻한 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나는 결혼 초 박지훈 씨와 그 작은 집에서 비좁게 살면서 미래에 대한 소박한 꿈을 꾸었던 때를 떠올렸다. 안타깝게도 길을 잘못 들었고 사람을 잘못 봤다. 하지만 다행히도 나는 제때 손절했고
내 노력과 결단력으로 스스로 새로운 길을 개척했다. 나는 그 실패한 결혼과 역겨운 가족에게 끌려다니지 않았다. 오히려 더 멋진 나 자신으로 살아났다. 복수의 최고 경지는 아마도 상대방을 얼마나 비참하게 만드느냐가 아니라 나 자신이 충분히 잘 사는 것이다. 그들이 감히 넘볼 수 없을 만큼, 내 인생의 배경조차 될 자격이 없을 만큼 잘 사는 것. 지금의 나는 경제적으로 독립했고 정신적으로 자유로우며 나만의 사업과 취미가 있고 나를 지지해주는 친구들이 있다. 나는 더 이상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형수도 아니다. 나는 그저 강은주, 나 자신을 위해 사는 새로운 강은주다. 박씨 집안의 모든 것은 이미 내 뒤로 멀리 던져졌고 희미하고 하찮은 과거가 되었다. 나의 미래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고 그들의 결말은 이미 그들 스스로 판 진흙탕 속에서 정해져 있다. 언급할 가치도 없이 이것이 최고의 복수이며 내가 가장 만족하는 결말이다. 시간은 손가락 사이의 모래처럼 소리 없이 흘러갔다. 내 작은 오피스텔은 햇살과 내가 좋아하는 아로마 향으로 가득 찼다. 주얼리 디자인 부업은 점차 자리를 잡았고 아직 생계를 유지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모든 주문과 고객의 칭찬은 나를 충만하고 행복하게 만들었다. 본업도 순조로웠다. 그 끔찍한 일들의 방해가 없으니 내 모습에서는 차분하고 유능한 기운이 풍겼다. 가끔 유진이가 우리 집에 와서 밥을 먹었다. 우리는 소파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과자를 먹으며 옛날 영화를 봤다. 그녀는 수다스럽게 이런저런 소문을 얘기했지만 박씨 집안에 대한 소식은 점점 줄어들었다. 우리의 대화에서 거의 사라질 정도로 그들은 마치 호수 바닥에 가라앉은 돌멩이처럼 일으켰던 파문은 이미 잠잠해졌고 더 이상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다. 어느 날 나는 회사를 대표해서 업계 교류회에 참석했다. 행사장은 시내 중심의 한 고급 호텔이었다. 나는 단정한 정장을 입고 옅은 화장을 한 채 여유롭게 여러 사람과 명함을 교환하고 대화를 나눴다. 티타임 시간에 나는 커피잔을 들고 통유리창 앞에 서서 도시 풍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때 눈꼬리에 익숙하면서도 낯선 모습이 들어왔다. 박지훈 씨였다. 그는 몸에 맞지 않고 심지어 좀 구겨진 싸구려 정장을 입고 손에는 두툼한 전단지 같은 것을 들고 있었다. 허리를 굽신거리며 주변의 화려한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눠주려 애쓰고 있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손을 젓거나 아예 무시했다. 그의 얼굴에는 비굴한 아첨의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눈가의 주름은 깊었고 머리카락도 좀 듬성듬성했다. 온몸에서 삶에 찌든 피로와 초라함이 풍겼다. 그도 나를 본 것 같았다. 그 순간 그의 얼굴에서 미소가 굳었고 눈빛에는 극도의 당황, 부끄러움,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아마 눈앞에 이 자신감 넘치고 여유롭게 빛나는 나와 기억 속의 그 가족에게 괴롭힘당하다가 결국 분연히 떠난 전철을 연결짓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피하려 했고 자신을 숨기려 했다. 심지어 옆에 있던 웨이터가 들고 있던 쟁반을 거의 엎을 뻔했다. 그는 어쩔 줄 몰라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마치 발가벗겨져 구경거리가 된 광대처럼 주변 환경과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나는 평온하게 시선을 거두었다. 마치 무심코 지나가는 무관한 낯선 사람을 훑어본 것처럼. 마음속에는 미움도 복수의 쾌감도 심지어 어떤 파문도 잃지 않았다. 그가 잘 살든 못 살든 더 이상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었다. 우리의 인생 궤도는 집을 팔았던 그 순간부터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갈라졌다. 그는 그의 진흙탕 속에 가라앉았고 나는 나의 하늘을 날고 있었다. 나는 다가가서 인사하지도 어떤 표시도 하지 않았다. 그저 우아하게 몸을 돌려 옆에 있던 동료와 계속 대화를 나누었다. 얼굴에는 적절한 미소를 띠고 등 뒤에서 느껴지는 뜨겁고 복잡하며 결국에는 죽은 듯이 고요해진 시선을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다시 돌아보지 않았다. 과거는 정말로 지나갔다. 교류회가 끝나고 나는 차를 몰아 내 아늑한 작은 집으로 돌아왔다. 길에서 신호를 기다리다가 옆 버스 정류장의 광고판을 봤다.
곧 열릴 청년 디자이너 작품전 홍보였다. 거대한 포스터는 매우 감각적으로 디자인되어 있었다. 내 기분은 갑자기 아주 좋아졌다. 차창을 내리자 저녁의 서늘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집에 돌아와 나는 하이힐을 벗고 물 한 잔을 따랐다. 베란다에 서니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고 온 도시가 따뜻한 등불에 휩싸여 있었다. 휴대폰이 한 번 진동했다. 유진이가 보낸 메시지였다. 주말에 그 디자이너 전시회에 같이 가자고? 나는 웃으며 좋아, 같이 가자고 답장했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멀리 반짝이는 네온 사인을 바라봤다. 이 길을 걸어오면서 억압받고 속임당하다가 단호하게 반격하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얻기까지. 나는 실패한 결혼과 끔찍한 가족을 잃었지만 소중한 자유와 독립적인 인격, 그리고 무한한 가능성의 미래를 얻었다. 시댁 식구들이 쓰레기장으로 이사 갔다. 그것은 이미 아주 오래전의 뉴스였다. 그들이 지금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나는 조금도 궁금하지 않다. 그들은 받아야 할 인과응보를 받았고 나는 더 넓은 인생을 얻었다. 이것이 나의 이야기다. 배신, 복수, 그리고 재생에 관한 이야기. 결말은 나는 아주 만족한다. 독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작가와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작가님께 모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이야기를 좋아하시는 다른 분들께도 추천해주시고 더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공유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